태아그룹 창립 50주년 기념식이 열리는 호텔 그랜드 볼룸은 그야말로 부와 권력의 정점을 과시하는 듯했다. 천장에서 쏟아지는 수천 개의 크리스털로 이루어진 거대한 샹들리의 금빛 조명은 광택이 나는 최고급 대리석 바닥에 반사되어 눈이 부실 지경이었다. 공기 중에는 값비싼 샴페인 향과 수백 가지 최고급 향수가 뒤섞여 기묘한 흥분을 자아냈다. 재계, 정계, 법조계의 거물들이 모두 모여 진심 없는 미소를 나누며 서로의 영향력을 확인하고 있었다. 이 모든 화려함의 중심에, 그러나 한 발 물러선 곳에 태아그룹의 안주인 강지우가 있었다. 그녀는 짙은 남색의 심플한 실크 드레스를 입고 있었다. 화려한 보석 하나 걸치지 않았지만 뼛속까지 배어있는 기품은 그 어떤 장신구보다 그녀를 돋보이게 했다. 그녀는 이 거대한 행사에 보이지 않는 총괄자였지만 언제나처럼 그림자처럼 움직였다. 그녀의 존재감은 뚜렷했지만 결코 전면에 나서지 않았고 모든 것이 완벽하게 돌아가도록 눈빛과 손짓으로 조용히 지시를 내리고 있었다. 잠시 후 연회장의 모든 조명이 거대한 아치형 입구로 집중되었다.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와 함께 오늘의 진정한 주인공, 태아그룹의 신임 회장 박태준이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이탈리아에서 공수해온 최고급 맞춤 슈트를 입고 있었고 자신감 넘치는 미소로 좌중을 압도했다. 그는 이 순간을 위해 태어난 사람처럼 보였고 자신의 성공에 대해 단 1%의 의심도 없는 오만한 제왕이었다. 그는 환호에 손을 들어 답하며 천천히 단상을 향해 걸어왔다. 강지우는 멀리서 남편을 바라보았다. 저 남자는 그녀가 지난 10년 동안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 빚어낸 걸작이었다. 야망은 넘쳤지만 거칠고 무모했던 젊은이를 대한민국 재계 서열 5위 그룹의 총수로 만들기까지 그녀는 자신의 천재적인 전략과 기질을 헬리오스라는 이름 뒤에 철저히 숨겨야 했다. 하지만 박태준은 어느 순간부터 그 모든 성공이 오로지 자신의 능력 덕분이라고 굳게 믿기 시작했다. 그는 아내의 헌신을 당연하게 여겼고 그녀의 지성을 그저 쓸만한 내조의 일부로 치부했다. 박태준이 단상 바로 앞에 이르렀을 때 그가 돌연 멈춰섰다. 그리고는 팡파르가 멎은 입구를 향해 다시 손을 내밀었다. 연회장에는 예상치 못한 정적이 흘렀다. 수백 명의 하객들의 시선이 의아함 속에 다시 입구로 향했다. 그곳에는 오늘 이 자리에 결코 있어서는 안 될 한 여자가 서 있었다. 몸매가 노골적으로 드러나는 강렬한 붉은색 드레스를 입은 여자, 박태준의 첫사랑이자 강지우가 결혼 생활 내내 망령처럼 들어왔던 이름, 한석영이었다. 박태준은 보란듯이, 아니, 이 순간을 계획했다는 듯이 한석영에게 다가가 그녀의 손을 잡았다. 수십 대의 카메라 플래시가 마치 전쟁터의 섬광탄처럼 미친 듯이 터졌다. 장례는 술렁이기 시작했다. 이것은 단순한 초대가 아니었다. 창립 기념일. 시아버지와 시어머니를 비롯한 모든 가족과 친지, 그리고 그룹의 원로들이 모인 이 공식적인 자리에서 그는 자신의 정부를 아내의 자리에 세우려 하고 있었다. 강지우의 얼굴에서 모든 핏기가 사라졌다. 그녀는 손에 든 샴페인 잔을 든 채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한석영은 승리자의 미소를 지으며 박태준의 팔짱을 꼈다. 그녀의 시선은 정확히 연회장 반대편에 서 있는 강지우를 향해 있었다. 그 눈빛에는 숨길 수 없는 조롱과 노골적인 경멸이 담겨 있었다. 내 자리는 이제 끝났어. 그 눈빛이 그렇게 말하고 있었다. 박태준은 그 모든 속삭임과 충격받은 시선들을 마치 승전가를 듣는 장군처럼 즐기며 한성영을 데리고 헤드 테이블로 향했다. 그 자리는 원래 강지우의 부모님을 위해 마련된 자리였지만 지우는 두 분을 이 모욕적인 자리에 모시지 않기로 한 자신의 아침 결정이 천만다행이라 생각했다. 시어머니인 윤 여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지만 이미 괴물이 되어버린 아들의 기세에 눌려 감히 한마디도 하지 못했다. 명예회장으로 물러난 시아버지 박 회장 역시 불쾌한 듯 헛기침을 했지만 이미 모든 실권을 아들에게 넘긴 그는 그저 무력한 방관자일 뿐이었다. 강지우는 이 모든 시선과 모욕의 태풍 한가운데에 서 있었다. 그녀는 숨을 깊게 들이마셨다. 손끝이
얼음장처럼 차갑게 식어갔지만 그녀는 잔을 놓치지 않았다. 그녀는 아직 무너질 수 없었다. 적어도 이 수백 명의 늑대들 앞에서는 드디어 박태준이 마이크를 잡고 단상에 올랐다. 연회장은 마지못해 조용해졌지만 공기 중의 긴장감은 칼로 벨 수 있을 듯 팽팽했. 그는 연설을 시작하기 전 헤드 테이블에 앉은 한석영을 향해 유난히 따뜻한 미소를 보냈다. 그 모습은 또 하나의 칼이 되어 강지우의 심장에 밝혔다. 그는 자신의 비전, 태아그룹의 미래, 그리고 자신이 이룰 위대한 업적에 대해 열변을 토하기 시작했다. 그의 목소리는 자신감으로 가득 차 있었고 그 오만함은 하늘을 찔렀다. 존경하는 내외 귀빈 여러분, 그리고 태아 가족 여러분, 오늘 태아그룹은 새로운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박태준이 양팔을 벌리며 선언했다. 그의 목소리가 연회장 전체에 쩌렁쩌렁 울려 퍼졌다. 진정한 혁신은 과거와의 단절에서 시작됩니다. 우리는 과감하게 낡고 비효율적인 것들을 버리고 새롭고 역동적인 가치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는 낡고 비효율적인 것이라는 단어를 의도적으로 강조하며 객석에 서 있는 강지우를 향해 차갑고 경멸적인 시선을 던졌다. 그 짧은 순간 모든 것이 명확해졌다. 그것은 단순한 경영 철학 발표가 아니었다. 그것은 지난 10년간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친 아내에 대한 공개적인 사형 선고였다. 10년간 헌신한 아내, 태아그룹을 재계 서열 5위의 반석 위에 올려놓은 보이지 않는 손. 그 모든 것이 이제 낡고 비효율적인 것으로 치부되었다. 한석영은 헤드 테이블에서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고 박태준의 눈치를 살피던 몇몇 임원들은 열렬한 억지 박수를 쳤다. 강지우의 심장이 차갑게 얼어붙는 것 같았다. 연설이 끝나고 다시 축하 음악이 시끄럽게 울려 퍼졌지만 강지우에게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천천히 몸을 돌려 연회장을 빠져나왔다. 아무도 그녀를 잡지 않았다. 아니, 박태준은 그녀가 사라지는 것조차 알아채지 못했다. 그는 이미 자신의 새로운 트로피인 한석영과 축배를 들며 또 다른 승리에 도취해 있었다. 그녀는 화려하지만 차가운 복도를 걸어 비상계단으로 향했다. 붉은 카펫이 깔린 복도와 달리 비상계단은 차가운 콘크리트 냄새와 정적만이 감돌았다. 차가운 대리석 계단에 홀로 주저앉은 강지우는 그제야 참았던 숨을 내쉬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하지만 그 눈물은 뜨겁지 않았다. 뼛속까지 시린 차가운 분노와 경멸이 담긴 눈물이었다. 배신감보다 더 큰 것은 자신이 그토록 헌신했던 남자의 저열함과 어리석음에 대한 환멸감이었다. 그는 자신이 방금 무엇을 버렸는지 전혀 모르고 있었다. 그는 자신이 누구를 적으로 돌렸는지 상상조차 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녀는 10년 전 아버지의 건실했던 회사가 경쟁사의 비열한 공작으로 부도나고 길거리에 나앉았을 때를 떠올렸다. 그때 그녀는 피눈물을 흘리며 다짐했다. 다시는 누구에게도 그 어떤 권력에도 휘둘리지 않겠다고. 그래서 그녀는 자신의 천재적인 전략과 기질을 숨기고 헬리우스라는 이름으로 기업 세계의 해결사로 활동했다. 박태준을 만난 것은 우연이었지만 그녀는 그의 야망에서 가능성을 보았고 그를 왕으로 만들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그가 자신의 든든한 방패가 되어줄 것이라 순진하게 믿었다. 하지만 그 방패는 이제 부메랑이 되어 그녀의 심장을 꿰뚫었다. 박태준은 그녀가 피와 땀으로 구축한 성의 꼭대기에서 그녀를 밀어 떨어뜨렸다. 그는 자신이 그 성을 혼자 지었다고 착각하고 있었다. 그는 헬리우스의 존재를 몰랐다. 그는 자신의 아내가 그저 인맥 관리에 능하고 순종적인 유능한 비서 정도라고만 생각했다. 그 치명적인 오만함이 이제 그의 발목을 잡게 될 것이다. 희미하게 연회장의 음악 소리가 두꺼운 방화문 틈으로 새어들어왔다. 경쾌한 클래식 선율과 사람들의 가식적인 웃음소리가 뒤엉켜 이 차가운 계단에서는 기괴하게만 들렸다. 저 화려한 무대 뒤편, 이 어둡고 차가운 비상계단에서 태아그룹의 진정한 설계자가 무너지고 있었다. 아니, 무너지는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화석처럼 굳어있던 껍질을 깨고 다시 태어나고 있었다. 지난 10년간 강지우라는 이름 뒤에 봉인되어 있던
헬리오스가 긴 잠에서 깨어나고 있었다. 그녀는 손등으로 차가운 눈물을 닦아냈다. 더 이상 흘릴 눈물은 없었다. 그녀는 주머니에서 자신의 진짜 휴대폰을 꺼냈다. 박태준이나 그 누구도 존재를 모르는 완벽하게 보안 처리된 위성 휴대폰이었다. 수많은 축하 메시지가 와 있는 개인용 휴대폰은 가방 속에 던져둔 채였다. 그녀는 단 한 사람에게 전화를 걸었다. 신호음이 2번 울리기도 전에 상대방이 전화를 받았다. 네, 대표님. 낮고 침착한 목소리. 그녀의 유일한 신복이자 헬리오스의 행동대장. 윤 실장이었다. 윤 실장. 강지우의 목소리는 놀라울 정도로 차분하고 냉정했다. 방금 전까지 울고 있던 사람이라고는 믿을 수 없었다. 플랜 H, 지금 즉시 가동하세요. 전화기 너머의 윤 실장은 잠시 숨을 참는 듯했다. 플랜 H, 그것은 최악의 시나리오. 즉, 박태준이 강지우를 완벽하게 배신했을 때를 대비해 지난 5년간 치밀하게 준비해온 비상계획이었다. 모든 것을, 말씀이십니까? 하나도 빠짐없이. 모든 것을. 그녀는 단호하게 말했다. 태아그룹에 숨겨진 자산, 박태준이 차명으로 돌려놓은 모든 계좌, 그가 비자금을 조성한 루트, 그리고 그가 의지하는 정관계 인맥 리스트와 그들의 약점, 우리가 10년간 구축한 모든 데이터를 지금 즉시 회수합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일말의 망설임도 없었다. 알겠습니다. 대표님, 즉시 시작하겠습니다. 윤 실장은 더 이상 묻지 않았다. 그것이 헬리오스의 방식이었. 얼마나 걸릴까요? 강지우가 물었다. 박태준 회장이 완전히 통제불능이라고 판단하고 준비해왔습니다. 모든 자산 동결 및 데이터 이전, 그리고 1차 타격을 위한 준비까지. 72시간이면 충분합니다. 아니, 강지우는 계단에서 일어섰다. 48시간 안에 끝내요. 그가 내일 아침 숙취에서 깨어나기도 전에 우리는 그의 숨통을 조일 준비를 마쳐야 해요. 그녀는 전화를 끊었다. 계단은 여전히 차가웠지만 그녀는 더 이상 춥지 않았다. 그녀의 내면에서 모든 것을 태워버릴 듯한 뜨거운 불길이 타오르기 시작했다. 그녀는 비상계단 문을 열고 다시 화려한 복도를 걸었다. 그녀의 걸음걸이는 아까와 완전히 달랐다. 더 이상 순종적이고 조용한 안주인의 걸음이 아니었다. 그것은 모든 것을 부수고 새로 건설할 전장으로 향하는 지휘관의 당당한 걸음이었다. 그녀는 다시 연회장 문을 열고 들어섰다. 박태준은 여전히 한석영과 웃고 떠들며 재계 총수들의 축하 인사를 받고 있었다. 그는 그녀가 돌아온 것조차 몰랐다. 강지우는 곧장 그들이 있는 헤드 테이블로 다가갔다. 그녀의 예상치 못한 재등장과 얼음장 같은 표정에 테이블 주변이 순간 조용해졌다. 한석영이 의아한 듯 그녀를 올려다보았고 박태준은 잔뜩 취한 얼굴로 귀찮다는 표정을 지었다. 강지우 씨, 무슨 일이야? 손님들 많은데 또 자리 비우고. 예의 없게. 그의 목소리에는 노골적인 질책과 무시가 담겨 있었다. 강지우는 그를 바라보았다. 10년간 사랑하고 헌신했던 남자. 하지만 지금 그녀의 눈에 비친 그는 그저 오만하고 어리석으며 자신의 욕망에 취해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한심한 타인일 뿐이었다. 잠깐 얘기 좀 해요. 박태준 씨, 그녀가 말했다.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박태준은 짜증스럽게 한숨을 쉬며 일어섰다. 무슨 중요한 얘긴데 여기서 해. 석영 씨도 못 들을 말이 있어 한석영이 그의 팔을 더욱 꼭 잡으며 거들었다. 강지우는 한석영을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무시하고 박태준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다. 이혼해요. 그녀의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주변의 모든 소음을 압도할 만큼 단호하고 날카로웠다. 박태준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다. 뭐라고? 너 지금 이 자리에서 장난해 아니오. 진심이에요. 그녀는 망설임 없이 손가락에서 10캐럿짜리 결혼 반지를 빼서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최고급 다이아몬드가 샴페인 조명에 반사되어 차갑게 빛났다. 오늘부로 당신과 나는 끝이에요. 연회장 전체가 얼어붙은 듯했다. 음악 소리마저 멈춘 것 같았다. 박태준은 극도의 당황스러움과 통제할 수 없는 분노로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다. 감히 이 완벽한 대관식 날에 강지우, 네가 지금 제정신이야. 여기가 어디라고 감히
그가 목소리를 낮춰 으르렁거렸다. 나는 그 어느 때보다 제정신이에요. 당신이야말로 제정신이 아닌 것 같군요. 당신이 오늘 나에게 한 짓, 당신이 낡은 것들이라고 부른 것에 대한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될 거예요. 그때까지 상황 파악을 못하고 있던 한석영이 비웃으며 끼어들었다. 대가 웃기지도 않아. 빈털터리로 쫓겨날 주제에 태준 씨 없으면 당신이 뭘 할 수 있는데. 당장 내일부터 길거리에 나앉게 생겼으면서 강지우는 그제야 고개를 돌려 한석영을 바라보았다. 그 시선은 너무나 차갑고 깊어서 승리감에 도취해 있던 한석영마저 순간 말문이 막히고 오싹함을 느꼈다. 당신은 곧 알게 될 거야. 내가 없으면 박태준이, 그리고 태아그룹이 무엇을 할 수 없는지. 강지우는 더 이상 단 한순간도 그 자리에 머물고 싶지 않았다. 그녀는 미련 없이 돌아섰다. 분노한 박태준이 거기 못 서라고 소리치며 그녀의 팔을 잡으려 했지만 그녀는 그가 가장 싫어하는 방식으로 가볍게 그 손을 피했다. 그녀는 연회장을 가로질러 당당하게 걸어나갔다. 수백 명의 시선이 그녀의 곧게 편등 뒤에 꽂혔다. 몇몇은 동정, 몇몇은 호기심, 그리고 박태준의 비밀을 아는 몇몇은 알 수 없는 두려움을 느꼈다. 그들은 방금 자신들이 목격한 것이 단순한 부부싸움이 아니라 거대한 태아 제국의 몰락을 알리는 서막임을 어렴풋이 직감했다. 그녀가 호텔 정문 로비에 도착했을 때 윤 실장이 이미 검은색 방탄 세단을 대기시키고 있었다. 그는 묵묵히 뒷좌석 문을 열었다. 강지우가 차에 올라타자 묵직한 문이 닫히며 바깥 세상의 모든 소음을 완벽하게 차단했다. 화려했던 호텔 연회장의 불빛이 사이드미러 너머로 멀어지는 것을 보며 그녀는 눈을 감았다. 10년간의 결혼 생활이 마치 한편의 긴 꿈처럼 스쳐 지나갔다. 대표님, 즉시 제2사령부 안전가옥으로 모시겠습니까? 바가로 윤 실장의 목소리가 인터컴을 통해 들려왔다. 강지우는 눈을 떴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슬픔이나 분노에 차있지 않았다. 그곳에는 오직 냉철한 이성과 강철 같은 의지, 그리고 전장을 앞둔 지휘관의 냉혹함만이 남아있었다. 아니, 여의도 오피스로 가요. 오늘 밤 우리가 제일 먼저 무너뜨릴 타깃 리스트를 최종 점검해야 하니까. 그녀의 목소리는 강철처럼 차가웠다. 그녀는 더 이상 박태준의 아내 강지우가 아니었다. 그녀는 복수를 결심한 전략가 헬리오스였다. 다음 날 아침 태아그룹 회장실의 두꺼운 암막 커튼 사이로 늦은 햇살이 비집고 들어왔다. 박태준은 지끈거리는 머리를 부여잡으며 거친 신음을 내뱉었다. 값비싼 위스키와 승리감에 취해 보낸 밤의 대가였다. 그의 옆에는 한석영이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은 채 잠들어 있었다. 그는 그녀를 밀치듯 침대에서 일어나 실크 가운을 걸쳤다. 어젯밤 강지우의 당돌한 반항이 떠올라 불쾌감이 치밀었지만 이내 쓴웃음을 지었다. 기껏해야 마지막 발악일 뿐이라고 그는 생각했다. 김비서, 그가 인터컴을 눌러 소리쳤다. 강지우 씨, 아니, 사모님 어디 계신지 파악해. 당장 내 사무실로 오라고 해. 변호사팀도 함께. 그는 강지우가 밤새 자신의 어리석음을 깨닫고 무릎 꿇고 빌러올 것이라 예상했다. 어젯밤의 그 당당한 태도는 분명 연기였을 것이다. 감히 자신에게 이혼을 요구하다니. 그는 자신이 쥐어준 카드, 한도조차 모르는 여자가 세상을 얼마나 만만하게 보는지 경멸스러웠다. 하지만 그의 예상과 달리 김비서의 대답은 뜻밖이었다. 회장님, 그게 이미 H법무법인 측에서 회장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강지우 여사님께서 10분 전에 도착하셨습니다. 박태준은 순간 미간을 찌푸렸다. H법무법인은 태아그룹의 법률 자문이 아니었다. 기업인수, 합병 전문, 그 중에서도 가장 공격적이고 잔인하기로 소문난 시리우스의 소유였다. 그곳은 헬리우스가 활동하던 시절 자신의 뒤처리를 위해 은밀하게 이용했던 곳이기도 했다. 물론 박태준은 그 사실을 몰랐다. 그는 불길함을 애써 누르며 급히 옷을 갈아입고 법무법인 사무실로 향했다. 그가 회의실 문을 거칠게 열었을 때 강지우는 이미 그곳에 앉아 있었다.
어젯밤의 그 남색 드레스가 아니었다. 그녀는 한 치의 오차도 없는 검은색 정장을 입고 머리를 단정하게 올린 완벽하게 다른 사람의 모습이었다. 그녀의 앞에는 태아그룹의 그 어떤 변호사보다 냉철해 보이는 법률가들이 배석해 있었다. 강지우는 박태준을 바라보며 찻잔을 드는 여유까지 보였다. 앉으시죠. 박태준 회장님. 그녀의 목소리는 어떠한 감정도 담겨 있지 않았다. 박태준은 자신이 이 방의 주인이 아니라는 사실에 모욕감을 느꼈지만 애써 오만한 태도를 유지하며 맞은편에 앉았다. 이게 다 무슨 장난이지? H 법무법인이라니. 내 변호사들은 어디 있고 당신의 변호사들은 필요 없을 겁니다. 이건 협상이 아니라 통보니까요. 강지우가 말했다. 그녀의 변호사가 서류한 뭉치를 박태준 앞으로 밀었다. 이혼 합의서. 어젯밤에 분명히 말했잖아요. 이혼하자고. 강지우가 차갑게 말했다. 박태준은 헛웃음을 터뜨렸다. 그는 서류를 거들떠보지도 않고 팔짱을 꼈다. 강지우, 네가 지금 네 상황을 모르는 모양인데. 좋아. 이혼해 주지. 대신 넌 모든 걸 포기해야 해. 태아그룹 주식은 단 한 주도 줄 수 없어. 위자료 그래. 관대하게 지금 사는 빌라 명의는 네 앞으로 해주지. 그리고 생활비로 매달 1억씩 쏴주마. 그걸로 평생 네가 좋아하는 꽃이나 가꾸면서 살아. 이 이상은 없어. 내 관대함에 감사하라고. 그는 자신이 얼마나 자비로운지 과시하듯 말했다. 그 빌라는 원래 강지우의 아버지가 물려준 땅 위에 지어진 결혼 전부터 그녀의 소유였다는 사실조차 그는 잊고 있었다. 그는 강지우가 돈 문제에 있어서는 숫자를 모르는 백치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었다. 한성영이 말했다시피 그녀는 자신 없이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여야만 했다. 그의 말이 끝나자 회의실에는 잠시 정적이 흘렀다. H 법무법인의 변호사들은 마치 희극을 보는 듯한 표정으로 박태준을 바라봤다. 강지우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박태준 씨, 당신은 아직도 상황 파악이 안 되는군요. 난 당신에게 재산을 달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녀가 서류의 특정 부분을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내가 요구하는 건 오직 하나. 이혼 효력은 서명 즉시 발생한다. 그뿐이에요. 재산 분할. 그녀는 경멸 어린 미소를 지었다. 필요 없어요. 당신 재산. 단 1원도 필요 없어. 난 내 것을 되찾으러 온 거니까. 박태준은 그녀의 태도에 자존심이 상했다. 매달릴 줄 알았던 여자가 돈도 필요 없다고 나오자 그는 오히려 분노가 치밀었다. 내 것이 뭐가 있는데. 네가 가진 모든 건 내가 준 거야. 좋아. 그렇게 나온다면 한 푼도 줄 수 없어. 당장 그 빌라에서도 쫓겨날 줄 알아. 그가 소리쳤다. 강지우는 더 이상 대꾸할 가치도 없다는 듯 자신의 서명란에 망설임 없이 강지우 3글자를 적었다. 그녀의 필체는 그림처럼 우아하면서도 강철처럼 단단했다. 그녀는 펜을 놓고 박태준을 바라봤다. 서명해요. 그녀의 눈빛은 그가 거부할 수 없는 어떤 힘을 담고 있었다. 박태준은 이 상황이 자신의 통제에서 벗어나고 있음을 깨달았다. 그는 자존심 때문에라도 여기서 물러설 수 없었다. 이 여자가 제 발로 지옥에 걸어 들어가겠다는데 말릴 이유가 없었다. 그는 분노의 차서류를 잡아채듯 가져가 자신의 이름 석자를 휘갈겼다. 박태준, 이제 꺼져. 내 눈앞에서 사라져. 그러죠. 강지우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는 자신이 서명한 합의서 사본을 챙겼다. 그녀가 회의실 문을 나서는 순간까지 박태준은 자신이 무슨 짓을 했는지 깨닫지 못했다. 그는 그저 골치 아픈 여자를 떼어냈다는 생각에 후련해하며 한석영에게 전화를 걸어 이 승리를 축하할 계획을 세웠다. 그는 강지우가 재산 분할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 애초에 분할할 대상 자체가 아니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몰랐다. 태아그룹의 핵심 자산 대부분은 이미 그의 통제 밖에 있었다. 강지우는 H 법무법인 빌딩 로비를 걸어 나왔다. 아침 햇살이 눈부시게 쏟아졌지만 그녀의 눈빛은 그보다 더 차갑고 선명하게 빛났다. 어젯밤 그녀를 기다렸던 검은색 방탄 세단이 소리 없이 다가와 멈췄다. 윤 실장이 뒷문을 열었다. 차에 탑승하자마자 완벽한 방음벽이 그녀를 세상과 분리시켰다. 그녀는 더 이상 강지우가 아니었다. 그녀는
헬리오스였다. 그녀는 가방에서 위성 휴대폰을 꺼내 단축키 1번을 길게 눌렀다. 대표님, 윤 실장의 목소리가 차 안의 스피커를 통해 낮게 울렸다. 그는 지금 여의도 어딘가에 위치한 태아그룹의 그 어떤 보안 시스템보다 강력한 디이글루, 더 아이글루라 불리는 비밀작전본부에 앉아 있었다. 수십 명의 최고 엘리트 요원들이 그의 지휘 아래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고 있었다. 봉인은 풀렸어요. 강지우가 나지막이 말했다. 플랜 H. 1단계 실행. 알겠습니다. 윤 실장은 즉시 명령을 하달했다. 헬리오스 귀환 프로토콜 개시 1단계. 뿌리 절단 작업을 시작한다. 모든 유닛. 즉시 실행 작전실의 분위기가 순식간에 뜨거워졌다. 뿌리 절단은 박태준이 자신의 비자금이라고 믿고 있던 자금줄을 회수하는 작전이었다. 지난 10년간 강지우는 태아그룹의 그림자 재물을 설계했다. 박태준은 자신이 똑똑하게 회계사들을 이용해 비자금을 조성하고 스위스나 케이맨군도 같은 조세 피난처에 차명 계좌로 빼돌리고 있다고 생각했다. 그는 그 돈으로 정관계 인사들을 매수하고 자신의 사치스러운 생활을 유지했다. 하지만 그는 몰랐다. 그가 이용한 페이퍼 컴퍼니들, 그가 신뢰한 해외은행의 PB들, 그 모든 것이 10년 전 헬리오스가 설계해둔 거대한 그물망의 일부였다는 것을. 박태준이 자신의 것이라고 믿었던 그 모든 계좌의 실소유주 서명권은 2중 3중의 법적 안전장치를 거쳐 결국 헬리오스, 즉 강지우에게 귀속되도록 설계되어 있었다. 박태준은 그저 그 돈을 사용할 권한만 잠시 위임받았을 뿐이었다. 그리고 이제 강지우가 그 위임을 철회했다. 윤 실장의 팀은 즉시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수십 개의 계좌에 동시다발적으로 접근했다. 스위스, 룩셈부르크, 홍콩, 싱가포르. 박태준이 자신의 비밀 금고라고 생각했던 곳들에서 수조 원에 달하는 자금이 흔적도 없이 빠져나가기 시작했다. 이 자금은 헬리오스가 통제하는 새로운 법인의 계좌로 몇 초 만에 수십 개국을 거쳐 세탁되며 완벽하게 사라졌다. 이 자금은 이제 박태준을 무너뜨릴 실탄으로 사용될 것이었다. 대표님, 1단계 완료까지 30분 예상됩니다. 현재까지 박태준 측의 감지 신호는 없습니다. 윤 실장의 보고가 이어졌다. 강지우는 차창 밖으로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서울의 풍경을 바라보았다. 좋아요. 2단계 준비해요. 방패들을 먼저 제거해야지. 2단계는 박태준이 의지하는 정치권과 검찰 내부의 조력자들을 무력화시키는 작업이었다. 그들의 치명적인 약점을 담은 자료들은 이미 헬리우스의 서버 안에 잠들어 있었다. 같은 시각 박태준은 자신의 사무실로 돌아와 최고급 샴페인을 터뜨렸다. 한석영이 그의 목을 감싸 안으며 교태를 부렸다. 드디어 그 재수없는 여자가 꺼졌네. 축하해. 태준 씨, 이제 태아는 완전히 우리 거야. 박태준은 그녀의 허리를 감싸 안고 크게 웃었다. 당연하지. 감히 나한테 이혼을 요구해. 제 분수도 모르는 여자. 아마 지금쯤 변호사 사무실 앞에서 후회하며 울고 있을걸. 멍청한 여자. 그는 자신의 책상 위에 놓인 태아그룹의 다음 분기 대규모 투자 계획서를 만족스럽게 바라보았다. 그 모든 계획은 그가 방금 잃어버린 그 수조 원의 비자금을 기반으로 하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발밑이 무너지고 있다는 사실을, 자신이 사냥감이 되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한 채 오만한 승자의 축배를 높이 들었다. 박태준은 이혼 서류에 서명한 지 사흘 만에 완벽한 자유를 만끽하고 있었다. 그는 태아그룹 최상층 펜트하우스에서 한성영과 함께 늦은 아침 식사를 즐겼다. 눈앞에 펼쳐진 서울의 전경이 마치 자신의 발 아래 있는 듯했다. 강지우라는 족쇄가 사라지자 세상은 더욱 단순하고 명쾌해 보였다. 그는 모든 것을 자신이 통제하고 있다고 굳게 믿었다. 태준 씨, 이 트러플 향 좀 봐요. 이탈리아에서 갓 공수해온 거래요. 한석영이 요염한 목소리로 그의 팔에 매달렸다. 그녀는 값비싼 실크 가운을 걸치고 있었고 손가락에는 어젯밤 박태준이 이혼 축하 선물로 사준 거대한 다이아몬드 반지가 빛나고 있었다. 그녀의 관심은 오로지 이 호사스러운 삶을 유지하는 것뿐이었다. 박태준은 만족스럽게 웃으며 샴페인 잔을 들었다.
마음껏 즐겨. 석영아, 이제 이 모든 게 다 우리 거야. 그 멍청한 여자는 아마 지금쯤 월세방이라도 구하러 다니고 있겠지. 그는 강지우가 재산 분할을 포기한 것을 자신의 협상 능력이 뛰어났기 때문이라고 착각했다. 그녀가 자신을 동정하며 떠났다는 생각은 꿈에도 하지 못했다. 그때 그의 개인 비서인 김 비서가 조심스러운 표정으로 펜트하우스 안으로 들어왔다. 그의 손에는 태블릿 PC가 들려 있었다. 박태준은 자신의 달콤한 시간을 방해받은 것에 노골적으로 불쾌한 표정을 지었다. 무슨 일이야? 김 비서, 표정이 왜 그래? 좋은 소식, 아니면 입도 떼지 마. 김 비서는 땀을 닦으며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회장님, 긴급 보고입니다. 방금 인천 송도 신도시 개발 컨소시엄의 주관사인 퍼시픽 건설 측에서 사업 포기 각서를 보내왔습니다. 순간 박태준의 미소가 굳어졌다. 인천 프로젝트는 태아그룹의 차세대 핵심 사업이자 그가 회장 취임 후 처음으로 밀어붙인 대규모 사업이었다. 모폭이,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박태준이 소리치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샴페인 잔이 위태롭게 흔들렸다. 퍼시픽, 김 사장이 미쳤나. 계약금까지 다 받아놓고 이제 와서 포기해. 당장 전화 연결해. 그의 오만한 얼굴이 분노로 일그러졌다. 그는 실패라는 단어 자체를 용납할 수 없는 사람이었다. 그게 회장님, 김 사장과 연락이 닿질 않습니다. 퍼시픽 건설 측의 공식 입장은 태아그룹의 내부 자금 유동성에 심각한 문제가 감지되어 프로젝트를 더 이상 진행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김 비서의 목소리가 기어들어갔다. 그는 박태준이 얼마나 폭력적으로 변할 수 있는지 잘 알고 있었다. 자금 유동성, 감히 나한테 그런 소리를 해. 박태준은 태블릿을 빼앗아 바닥에 내동댕이 쳤다. 최고급 기기가 박살나는 소리가 났지만 그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당장 법무팀 소집해. 저놈들 계약 위반으로 싹 다 집어넣어. 그리고 자금팀에는 당장 퍼시픽에 송금할 2차 계약금 준비하라고 해. 돈으로 찍어 눌러버려. 회장님, 그게 어제부로 스위스 비밀계좌의 자금 인출이 막혔습니다. 김 비서가 거의 울먹이며 말했다. 은행 측에서는 계좌 실소 유주에 직접 명령에 의해 모든 접근이 차단되었다고. 박태준은 숨이 멎는 것 같았다. 그제야 그는 강지우가 이혼 서류에 서명하던 그 차가운 눈빛을 떠올렸다. 하지만 여전히 그는 현실을 부정했다. 말도 안 돼. 그 계좌는 내 거야. 강지우가 그걸 어떻게 알아? 그는 애써 불안감을 떨쳐내려 소리쳤다. 다른 루트를 알아봐. 케이맨이든 어디든 당장 돈을 마련해. 이건 그저 사소한 실수일 뿐이야. 내가 해결 못할 문제는 없어. 그는 한석영 앞에서 약한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아 더욱 거칠게 밀어붙였다. 같은 시각 서울의 한적한 북촌 한옥갤러리. 강지우는 고요한 정원이 내다보이는 다실에 앉아 있었다. 그녀의 앞에는 2명의 남자가 긴장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한 명은 태아그룹의 소액주주연대 대표인 박원로였고 다른 한 명은 재무팀의 양심적인 실무자 차강민 부장이었다. 박원로는 박태준의 아버지인 박 회장과 함께 태아를 일군 창업 공신이었지만 박태준이 회장이 된 후 경영 일선에서 밀려나 굴욕을 당하고 있었다. 차강민 부장은 박태준이 지시하는 불법적인 자금 흐름에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있었지만 가족 때문에 감히 저항하지 못하고 있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두 분. 강지우가 먼저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평온했지만 두 남자를 압도하는 힘이 있었다. 두 분께서 지금 태아그룹의 상황을 얼마나 심각하게 보고 계신지 잘 압니다. 그리고 두 분이 박태준 회장에게 어떤 취급을 당했는지도 알고 있습니다. 박원로가 무거운 입을 열었다. 사모님. 아니, 이제 강 대표님이라 불러야 합니까? 저희를 부르신 이유가 뭡니까? 박태준 회장에게 복수하기 위해 저희를 이용하려는 것입니까? 그는 산전수전 다 겪은 노련한 경영인이었다. 그는 강지우의 의도를 파악하려 했다. 강지우는 찻잔을 들었다. 복수는 감정적인 단어입니다. 박원로님, 저는 감정으로 일하지 않습니다. 저는 정상화를 하려는 겁니다. 박태준 회장은 태아그룹이라는 거대한 배를
암초로 몰고 있습니다. 저는 그 배가 난파되기 전에 선장을 끌어내리려는 것뿐입니다. 그녀는 차강민 부장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은 불안감으로 흔들리고 있었다. 차 부장님, 당신이 지난 3년간 처리한 비자금 내역서 잘 봤습니다. 당신이 남긴 실수들 덕분에 아주 쉽게 추적할 수 있었습니다. 차 부장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가 일부러 남긴 증거들을 그녀가 알고 있었던 것이다. 저는 당신을 협박하려는 게 아닙니다. 기회를 드리려는 겁니다. 강지우가 태블릿을 꺼내 그들 앞으로 밀었다. 그 안에는 박태준이 한석영에게 법인카드로 사준 수십억 대의 선물 내역, 그리고 퍼시픽 건설건 외에도 곧 터질 시한폭탄 같은 부실 경영 증거들이 담겨 있었다. 박태준 회장은 곧 무너집니다. 인천건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문제는 그가 무너질 때 태아그룹 전체가 함께 무너질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태아를 살리고 싶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자신이 10년간 키워온 회사를 박태준과 함께 침몰시킬 생각은 없었다. 우리가 뭘 하면 됩니까? 박원로의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그는 강지우가 단순한 안주인이 아님을 직감했다. 박원로님은 소액 주주들을 규합해 주십시오. 곧 열릴 임시주주총회에서 우리에게 힘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차 부장님. 그녀가 차 부장에게 작은 USB 하나를 건넸다. 이 안에는 박태준 회장의 모든 불법 자금 흐름을 증명할 원본 데이터가 들어 있습니다. 당신이 내부 고발자가 되어 주십시오. H법무법인과 제가 당신과 당신 가족의 안전을 완벽하게 보장하겠습니다. 이것은 태아를 위한 일이고 당신의 정의를 위한 일입니다. 차강민은 떨리는 손으로 USB를 받아 쥐었다. 한옥 갤러리에서 나온 강지우는 곧장 여의도에 위치한 헬리오스의 작전본부 D 이글루로 향했다. 수십 명의 분석가들이 거대한 스크린월 앞에서 숨가쁘게 움직이고 있었다. 스크린에는 태아그룹의 주가 변동, 박태준의 실시간, 동선, 그리고 언론의 움직임이 촘촘하게 분석되고 있었다. 윤 실장이 그녀에게 다가와 보고했다. 대표님, 인천 프로젝트 중단건이 언론에 보도되기 시작했습니다. 태아 측에서는 사실무근이라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지만 시장의 의심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주가가 소폭 하락하고 있습니다. 강지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모든 것이 그녀의 시나리오대로 움직이고 있었다. 박태준의 반응은 예상대로입니다. 법무팀을 소집하고 자금팀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가 접근 가능한 모든 자금줄은 우리가 차단했습니다. 지금 그는 총알 없이 전쟁터에 나선 장수나 마찬가지입니다. 윤 실장의 목소리에는 차가운 확신이 담겨 있었다. 강지우는 거대한 스크린 중앙에 떠있는 박태준의 프로필 사진을 바라보았다. 사진 속 그는 여전히 오만하게 웃고 있었다. 아직은 아니에요. 윤 실장, 그는 자신이 가진 가장 큰 무기가 돈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가 10년간 쌓아올린 보호막이에요. 이제 그 보호막을 걷어낼 차례입니다. 그녀는 화면 한쪽에 떠있는 몇몇 인물들의 사진을 가리켰다. 현직 검사장, 여당의 실세 국회의원, 그리고 국세청 고위 간부. 그들은 모두 박태준이 비자금으로 관리해온 태아의 사람들이었다. 이들에게 우리가 가진 선물을 보낼 준비는 끝났습니까? 네. 대표님, 그들의 모든 치부와 약점이 담긴 자료입니다. 박태준 회장과의 커넥션을 증명할 녹취 파일과 송금 내역까지 완벽하게 준비되었습니다. 언제 터뜨릴까요? 부윤 실장이 물었다. 그는 이 순간을 오래 기다려왔다. 박태준은 이들 뒤에 숨어 온갖 불법을 저질러왔다. 아니요. 터뜨리지 않아요. 강지우가 의외의 대답을 했다. 그들이 스스로 박태준을 버리게 만들 겁니다. 그들에게 자료 사본을 보내세요. 단, 언론이 아니라 그들의 정적에게 보내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그들 본인에게도 살짝 흘리세요. 그들 스스로가 박태준을 손절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이것은 헬리오스의 방식이었다. 정면으로 폭파시키는 것은 하수나 하는 짓이었다. 적의 가장 강력한 방패가 적의 심장을 찌르는 칼이 되도록 만드는 것. 그것이 헬리오스의 전략이었다. 박태준은 자신이 조종한다고 믿었던 인용들에게 목이 졸리게 될 것이다. 그리고 한석영. 그녀는 지금 뭘 하고 있죠?
강지우가 불현듯 물었다. 보고에 따르면 박 회장과 함께 쇼핑몰 VVIP 라운지에서 쇼핑 중이라고 합니다. 법인카드로 오늘 오전에만 3억 원을 결제했습니다. 윤 실장이 담담하게 보고했다. 강지우는 차갑게 웃었다. 좋아요. 계속 그렇게 돈을 쓰게 내버려둬요. 그녀의 탐욕이 박태준을 더 빨리 끌어내릴 테니까. 언론에는 차강민 부장의 내부 고발 자료와 함께 한석영의 법인카드 사용 내역을 함께 넘길 겁니다. 대중은 불법 비자금보다 오만한 정부의 사치에 더 분노하니까요. 그녀는 다시 스크린을 바라보았다. 태하그룹이라는 거대한 성에 첫 번째 균열이 가기 시작했다. 박태준은 아직도 그 균열이 얼마나 깊고 치명적인지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 그는 여전히 펜트하우스에서 소리를 지르며 부하들을 닥달하고 자신의 힘으로 모든 것을 되돌릴 수 있다고 믿고 있었다. 그의 오만함은 견고한 성벽이었지만 이제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다. 박태준의 오만한 평화는 정확히 72시간 만에 산산조각 났다. 인천 프로젝트 무산과 스위스 계좌 동결은 그저 시작에 불과했다. 그는 그것을 강지우의 유치한 방해 공작 정도로 치부하려 했었지만 본능적인 불안감이 그의 목을 조여오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권력 네트워크를 총동원해 이 사소한 문제들을 정리하기로 마음먹었다. 그가 가장 먼저 접촉한 사람은 그의 가장 든든한 방패막이인 황진우 검사장이었다. 이봐, 황 검사장, 나 박태준이야. 그는 평소처럼 거만하게 전화를 걸었다. 하지만 수화기 너머로 돌아온 것은 딱딱한 비서의 목소리뿐이었다. 검사장님께서는 현재 대검찰청 특별 감찰회의에 참석 중이십니다. 용건을 남기시겠습니까? 박태준은 미간을 찌푸렸다. 황진우가 자신의 전화를 비서에게 넘긴 것은 전례 없는 일이었다. 특별, 감찰, 무슨 감찰. 그는 불길함을 애써 누르고 다음 방패인 신명수 의원에게 전화를 걸었다. 여당의 실세인 그는 태아그룹의 입법 로비를 도맡아 처리해주던 인물이었다. 신 의원, 나야. 지금 검찰 쪽에 무슨 일 있어 황 검사장이 내 전화를 씹는데. 신 의원의 목소리는 평소에 아첨 떠는 기색 없이 차갑고 건조했다. 박 회장, 당분간 나한테 연락하지 말게. 뭐, 그게 무슨 소리야? 박태준은 당황했다. 당신 지금 내 돈 받아먹고 뭐하는 짓이야? 브리곰의 수화기 너머로 신 의원의 비웃음이 들려왔다. 돈박 회장, 지금 당신 코가 석자인 건 알아. 당신이랑 엮였다는 소문만 돌아도 내 정치 생명은 끝장이야. 어디서 당신 비자금 자료가 흘러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검찰 특별감찰팀이 당신 내 회사 탈탈 털 준비하고 있다고. 나한테 불똥 튀게 하지 말고 알아서 처리해. 전화가 일방적으로 끊겼다. 박태준은 얼어붙은 듯 수화기를 들고서 있었다. 비자금 자료가 새어나갔다고, 황 검사장이 감찰을 받는다고, 이 모든 일이 지난 72시간 동안 동시에 벌어지고 있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었다. 누군가가 자신을 겨냥해 치밀하게 설계된 공격을 감행하고 있었다. 그의 머릿속에 헬리우스라는 단어가 희미하게 스쳐 지나갔지만 그는 여전히 그 이름을 강지우와 연결짓지 못했다. 그가 공포에 질려 대책을 생각하기도 전에 회장실 문이 거칠게 열리고 김 비서가 사색이 되어 뛰어들어왔다. 회장님, 큰일 났습니다. 방금 국세청 특별조사국 직원 수십 명이 본사와 태아건설, 태아물산을 비롯한 5개 자회사에 대한 특별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발부받았으며 압수수색 영장까지 발부받았습니다. 박태준의 눈앞이 하얘졌다. 국세청 특별조사국, 재계의 저승사자라 불리는 곳이었다. 그가 비자금을 조성하기 위해 이용했던 핵심 자회사들만 정확하게 골라서 표적이 되었다. 이것은 신 의원이 말한 유출된 자료가 국세청까지 들어갔다는 명백한 증거였다. 누군가가 자신의 모든 치부를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하나씩 터뜨리고 있었다. 마가 당장. 마가. 황 검사장. 아니, 신 의원. 아니, 누구든 연락해서 당장 저놈들 막으라고 그가 미친 듯이 소리쳤다. 하지만 김 비서는
절망적인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다. 회장님, 이미 늦었습니다. 이번 조사는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직접 지시가 내려왔다고 합니다. 황 검사장과 신 의원 모두 현재 저희 전화를 피하고 있습니다. 그들도 조사를 받고 있다는 소문이 돕니다. 박태준의 가장 강력한 방패들이 사라진 것이 아니었다. 그들은 헬리오스가 던진 미끼, 그들 자신의 비리 자료를 물었고 살아남기 위해 도리어 박태준을 공격하는 창으로 변해버린 것이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결백을 증명하기 위해 자신들을 조사하는 정적들에게 박태준의 비리 자료를 넘기며 그를 제물로 바치고 있었다. 설상가상으로 회장실의 모든 스크린이 일제히 긴급 속보를 알리는 붉은색 자막으로 번쩍였다. 국내 최고 시청률을 자랑하는 KCI 방송사의 구시뉴스 헤드라인이었다. 단독 태하건설, 신축 아파트의 기준 미달 불량 철근 사용, 입주민 안전 심각. 화면에는 태하그룹이 야심차게 분양한 최고급 주상 복합 아파트의 벽면에 거미줄처럼 퍼져나가는 흉측한 균열들이 클로즈업되어 비쳤다. 그리고 곧바로 화면이 전환되며 차강민 부장이 모자이크 처리된 채 인터뷰하는 장면이 나왔다. 박태준 회장의 직접 지시로 원가를 절감하고 비자금을 조성하기 위해 기준치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저가 중국산 철근을 사용했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살인 미수입니다. 박태준은 숨을 쉴 수 없었다. 불량, 자재 스캔들, 이것은 기업의 도덕성에 치명타를 날리는 최악의 악재였다. 그런데 뉴스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앵커는 냉정한 목소리로 다음 화면을 가리켰다. 충격적인 사실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저희 KCI가 단독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박태준 회장이 이렇게 빼돌린 비자금은 화면에는 날짜와 금액이 선명하게 찍힌 법인 카드 사용 내역서가 떴다. 그리고 그 옆에는 한석영이 VVIP 명품관을 돌며 수억 원대의 보석과 가방을 쇼핑하는 파파라치 사진이 나란히 배치되었다. 박 회장의 내연녀로 알려진 한모 씨가 지난 며칠간 법인카드로 쇼핑한 내역입니다. 아파트 벽은 갈라지는데 회장의 내연녀는 수억 원대 다이아몬드로 치장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완벽하게 계산된 공격이었다. 차강민 부장의 내부 고발 자료에 한성영의 사치 내역을 절묘하게 버무려 단순한 기업비리, 사건을 전 국민이 분노하는 도덕적 파탄 사건으로 격상시킨 것이다. 인터넷 포털 사이트는 실시간 검색어로 도배되었고 태하그룹의 주가는 개장과 동시에 수직으로 곤두박질치기 시작했다. 이 개자식들이 박태준은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을 집어던지며 포효했다. 그는 당장 보안팀장을 호출했다. 누구야? 어떤 새끼가 이 자료들을 빼돌린 거야? 당장 색출해. 사내 모든 CCTV, 모든 이메일, 모든 통화 기록 다 뒤져. 당장 그 쥐새끼를 잡아오란 말이야. 그는 이 모든 것이 내부의 배신자 소행이라고 확신했다. 보안팀은 즉시 비상에 걸렸다. 태하그룹의 최고 엘리트들로 구성된 사이버 보안팀이 동원되어 모든 서버를 샅샅이 뒤졌다. 하지만 그들은 아무것도 찾아낼 수 없었다. 차강민 부장이 강지호에게 넘긴 USB는 외부에서 접속한 흔적이 전혀 없는 물리적 전달이었고 강지호의 디이글로는 태아의 보안 시스템으로는 감지조차 불가능한 영역에 존재했다. 몇 시간 후 보안팀장은 땀으로 흠뻑 젖은 채 박태준 앞에 섰다. 회장님, 죄송합니다. 어떠한 외부 해킹 흔적이나 내부 자료 유출 로그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못 찾았다고 그게 말이 돼 박태준이 그의 멱살을 잡았다. 그럼 자료가 하늘에서 솟았다는 거야. 보안팀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회장님, 만약 유출이 있었다면 이것은 저희가 아는 수준의 소행이 아닙니다. 마치 유령처럼 모든 흔적을 지웠습니다. 이건 업계 최고 수준의 프로의 솜씨입니다. 마치 헬리오스가 한 것처럼. 헬리오스, 그 이름이 다시 박태준의 귓가를 때렸다. 10년 전 자신이 태아의 후계자 자리를 놓고 사촌들과 피비린내 나는 싸움을 벌일 때 호련히 나타나 자신을 왕좌에 앉혔던 전설적인 전략가, 그리고 결혼과 동시에 호련히 사라졌던 존재,
박태준은 본능적인 공포에 휩싸였다. 설마.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그는 애써 고개를 저었다. 헛소리 집어치워 헬리오스는 은퇴했어. 당장 나가서 다시 찾아. 그는 여전히 현실을 부정했다. 그는 자신의 아내가, 자신이 낡고 비효율적이라며 버린 그 여자가, 자신이 그토록 두려워하고 동경했던 헬리오스라는 사실을 상상조차 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는 그저 자신이 알지 못하는 거대한 적에게 공격당하고 있다고만 생각했다. 그리고 그 공포는 그의 오만함을 더욱 뒤틀리게 만들었다. 태아그룹 본사 50층에 위치한 회장실은 폭풍 전야의 고요함이 아닌 폭풍의 눈 한가운데 있는 듯한 광적인 긴장감에 휩싸여 있었다. 박태준은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해 충혈된 눈으로 재무보고서를 노려보고 있었다. 국세청의 세무조사는 그의 모든 자금줄을 옥죄었고 불량자재 스캔들은 태아건설의 모든 신규 계약을 중단시켰다. 주가는 연일 하한가를 기록하며 10년 전 수준으로 회귀하고 있었다. 그의 오만했던 얼굴에는 이제 초조함과 편집증적인 분노가 뒤섞여 있었다. 그는 이 모든 것이 자신을 무너뜨리려는 거대한 음모의 일환이라고 확신했다. 찾아내. 그 헬리오스라는 놈이 든 모든 내부에 숨어있는 배신자들을 당장 찾아내. 그가 텅 빈 사무실에 고함을 질렀다. 그의 충성스럽던 비서진들 중 절반 이상이 이미 검찰 조사를 받거나 스스로 사표를 내고 도망친 후였다. 이런 심각한 위기 상황 속에서도 유일하게 현실을 인지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었다. 바로 한석영이었다. 그녀는 박태준이 선물한 펜트하우스에서 쫓겨나 회장실 옆 비서실을 자신의 개인 사무실로 개조하는 데 열을 올리고 있었다. 그녀는 태아그룹의 위기를 일시적인 소란 정도로 치부했고 오히려 이 혼란을 틈타 자신이 태아의 진정한 안주인으로 자리매김할 기회라고 생각했다. 태준 씨, 이 벽지 좀 봐요. 이탈리아 장인이 한 땀 한 땀 수놓은 실크 벽지래요. 이걸로 회장실 도배 싹 다시 해요. 분위기가 너무 칙칙해. 그러니까 자꾸 나쁜 일만 생기잖아요. 그녀는 수천만 원짜리 벽지 샘플을 들고 심각한 표정의 박태준에게 흔들어 보였다. 박태준은 머리가 깨질 것 같았지만 지금 자신 곁에 남은 유일한 아군인 그녀를 밀어낼 수 없었다. 오히려 그는 그녀의 무지함과 천박한 탐욕에서 기묘한 위안을 얻었다. 그래. 좋아. 당신이 알아서 해. 그가 지친 목소리로 말했다. 그 허락은 한석용에게 날개를 달아준 셈이 되었다. 그녀는 다음 날 당장 그룹 이미지 쇄신을 위한 긴급 전략 회의를 소집했다. 회의실에는 태아그룹의 핵심 임원들, 즉 지난 10년간 강지우 헬리오스가 구축한 시스템을 묵묵히 지탱해온 베테랑들이 불안한 얼굴로 앉아 있었다. 한석영은 회의 주재석에 앉아 다리를 꼬고 그들을 훑어보았다. 여러분, 지금 우리 태아가 위기라는 건 나도 알아요. 하지만 위기는 곧 기회죠. 문제는 우리 이미지가 너무 늙었다는 거예요. 그녀가 프레젠테이션 화면을 가리켰다. 화면에는 강지우가 심혈을 기울여 만든 신뢰와 안정성 중심의 기업 광고가 떠 있었다. 이런 촌스러운 광고 따위는 집어치워요. 당장 최고 주가를 달리는 아이돌 그룹을 섭외해서 파티 분위기로 갑시다. 젊고 섹시하게 마케팅 본부장이 경악하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강지우가 직접 발탁한 인재였다. 한 실장님, 지금 아파트가 무너진다고 난리가 난 마당에 아이돌을 기용해 파티를 열자고요. 그건 불난집에 기름을 붓는 격입니다. 지금은 최대한 자세를 낮추고 진정성 있는 사과와 대책을. 시끄러워요. 한석영이 그의 말을 잘랐다. 당신 같은 낡은 사고방식 때문에 회사가 이 모양이 된 거야. 지금 필요한 건 사과가 아니라 화제 전환이라고요. 내 말이 틀려요. 그녀는 박태준을 바라보며 지지를 구했. 박태준은 이미 이성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다. 그는 자신에게 반기를 드는 저 마케팅 본부장이야말로 자신을 배신하려는 내부의 적처럼 보였다. 당신, 해고야. 박태준이 차갑게 말했다. 뭐라고요? 회장님, 당장 짐 싸서 나가. 감히 내 결정에 토를 달아. 지금부터 태하의 모든 마케팅과 홍보는 한석영 실장이 총괄한다.
이견 있는 사람 회의실은 얼음물이라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수십 년간 회사를 위해 헌신했던 임원은 그렇게 쫓겨났고 한석영의 무지하고 탐욕스러운 명령이 그 자리를 대신했다. 디 이글루의 거대한 스크린은 이 모든 희극을 실시간으로 중계하고 있었다. 윤 실장은 헛숨을 참지 못했다. 대표님, 저 여자 한석영은 우리가 보낸 그 어떤 스파이보다 더 효율적으로 태아를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굳이 다음 단계 공격을 준비할 필요가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강지우는 차가운 눈으로 화면 속 한석영을 바라보았다. 아니요. 윤 실장, 그녀는 단순한 파괴자가 아니에요. 그녀는 박태준의 오만함을 극대화시키는 촉매제입니다. 그리고 곧 우리에게 아주 유용한 미끼가 되어줄 겁니다. 강지우의 예측은 정확했다. 며칠 후 임원진을 자신의 발 아래 둔 한석영은 완전히 의기양양해졌다. 그녀는 자신이 강지우보다 훨씬 유능하다고 착각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박태준에게 새로운 사업 아이템을 들고 왔다. 태준 씨, 우리 이거 해요. 이거 하면 지금 손해본 거 한 방에 다 만회할 수 있어요. 그녀가 내민 것은 젠 바이오 솔루션스라는 생소한 바이오테크 기업의 투자 제안서였다. 그녀는 사교계에서 만난 유능한 투자 자문가에게서 이 정보를 얻었다고 했다. 이 회사는 꿈의 암 치료제 임상 3상에 막 돌입했으며 성공하면 주가가 수백 배 뛸 것이라는 허황된 내용으로 가득 차 있었다. 박태준의 재무 고문들은 결사 반대했다. 회장님 미친 짓입니다. 실체도 불분명한 페이퍼 컴퍼니 수준입니다. 지금 우리는 현금 유동성을 확보하는 게 최우선입니다. 여기에 회사 자금을 쏟아붓는 건 자살 행위입니다. 하지만 박태준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다. 그는 국세청과 검찰, 그리고 언론에 의해 사방이 막히니 절망적인 상황에서 탈출할 한 방이 절실했다. 그는 이 바이오 투자를 성공시켜 자신이 아직 죽지 않았음을, 자신은 강지우 따위가 없어도 여전히 왕임을 증명하고 싶었다. 그의 도박사 기질과 오만함이 이성을 마비시켰다. 시끄러워. 당신들은 그래서 안 되는 거야. 위기일수록 과감하게 투자해야지. 내가 책임져 당장 태아건설이 보유한 마지막 운영 자금 전부를 잰 바이오에 투자해. 그의 명령은 절대적이었다. 태아건설의 하청업체들에게 지불해야 할 대금, 불량 자재 스캔들을 수습하기 위해 비축해둔 마지막 현금까지 수천억 원의 돈이 젠 바이오 솔루션스라는 블랙홀로 송금되었다. 박태준은 이 투자 발표가 태아그룹의 주가를 반등시킬 기폭제가 될 것이라 기대했다. 디 이글루의 스크린의 태아그룹에 젠바이오 투자 긴급 공시가 떴다. 윤 실장은 당황한 표정으로 강지우를 바라보았다. 대표님, 이건 저희 시나리오에 없던 일입니다. 박태준이 제 발로 무덤을 팠습니다. 저 젠 바이오는. 강지우는 그러나 놀라지 않았다. 그녀는 입가에 얼음장 같은 미소를 띠고 있었다. 그녀는 윤 실장의 말을 자르고 화면 속 젠 바이오의 로고를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윤 실장, 한석영이 만났다는 그 유능한 투자 자문가의 신원. 확인해봤어요. 윤 실장은 즉시 데이터를 조회했다. 그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멈췄다. 그의 눈이 믿을 수 없다는 듯 커졌다. 이럴 수가. 그는 우리 사람입니다. 헬리오스 유럽 지부의 경제 분석관 미카엘입니다. 강지우가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한석영은 우연히 그를 만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의도적으로 접근시킨 겁니다. 그녀의 탐욕과 허영심을 정확히 겨냥했죠. 윤 실장은 전율했다. 그렇다면 젠 바이오 솔루션스는 5년 전 우리가 유럽시장 교란용으로 심어둔 유령회사 허니포트입니다. 강지우가 조용히 말했다. 박태준은 방금 태아그룹의 마지막 남은 숨통을 제 손으로 끊어 내 계좌로 직접 입금한 겁니다. 박태준은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승부수를 던졌다고 생각했지만 그는 헬리우스가 5년 전에 파놓은 함정의 한가운데로 스스로 걸어 들어온 것이었다. 그가 마지막으로 의지했던 새로운 사랑은 그를 파멸로 이끈 가장 치명적인 미끼였다. 박태준은
이제 잠을 자는 법을 잊어버린 것 같았다. 그는 며칠째 회장실 소파에서 쪽잠을 자며 젠 바이오 솔루션스의 주가 차트만 노려보고 있었다. 그가 태아건설의 마지막 숨통을 끊어 투자한 자금은 아직 시장에 이렇다 할 반향을 일으키지 못하고 있었다. 그는 이것이 폭풍전의 고요일 뿐이며 곧 임상, 삼상, 성공 뉴스가 터지며 모든 것을 역전시킬 것이라는 광적인 믿음에 매달렸다. 한석영은 이런 그의 불안감을 아는지 모르는지 회장실 인테리어 공사를 강행하고 있었다. 시끄러운 드릴 소리와 페인트 냄새가 박태준의 신경을 더욱 날카롭게 만들었지만 그는 이제 그것을 제지할 기력조차 없었다. 그는 자신의 제국이 무너지는 소리를 듣지 않기 위해 아이러니하게도 그 소음에 의지하고 있었다. 그의 모든 희망은 이제 젠 바이오라는 허상과 한석영의 무지한 낙관론에 걸려 있었다. 하지만 강지우는 그에게 그런 망상의 시간을 오래 허락할 생각이 없었다. 디이글루의 거대한 스크린에는 박태준의 마지막 보루들이 떠올라 있었다. 비자금과 불량자재 스캔들에도 불구하고 그가 아직 구속되지 않고 버틸 수 있었던 이유, 바로 지난 10년간 그가 돈과 이권으로 촘촘하게 엮어놓은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권력의 핵심부였다. 황진우 검사장, 그리고 신명수 의원. 강지우가 두 남자의 사진을 가리켰다. 윤 실장이 보고했다. 대표님, 이 두 사람은 지난번 1차 공격 이후 박태준과 거리를 두고 있지만 근본적인 연결고리는 여전합니다. 황진우는 여전히 검찰 내부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고 신명수는 국회 법사위원회 소속으로 검찰을 압박할 수 있는 키를 쥐고 있습니다. 그들이 마음만 먹으면 국세청 조사를 무마시키거나 검찰 수사 방향을 틀어버릴 수 있습니다. 강지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이 보호막을 누구보다 잘 알았다. 지난 10년간 박태준이 저지른 불법을 합법으로 둔갑시키고 그의 적들을 법의 이름으로 제거해 준 것이 바로 이들이었다. 그리고 그들의 모든 약점, 박태준에게서 받아먹은 검은 돈의 흔적을 관리하고 은폐해온 것은 헬리오스 자신이었다. 그들이 박태준을 버리게 만들었죠. 하지만 그건 자신들이 살기 위해서였습니다. 이제는 그들이 서로를 물어뜯게 만들 차례입니다. 박태준이라는 시체를 가운데 두고 말이죠. 그녀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윤 실장, A 패키지와 B 패키지를 준비하세요. A 패키지는 황진우 검사장이 태아그룹으로부터 수년에 걸쳐 차명으로 명절 떡값을 받아온 내역과 그 돈으로 내연녀에게 고급 빌라를 사준 증거 자료였다. B 패키지는 신명수 의원이 태아의 입법 로비를 받고 특정 법안을 통과시켜준 대가로 그의 아들 회사가 태아의 일감을 독점 수주한 계약서 사본이었다. 둘 다 박태준을 매개로 한 치명적인 비리였다. 이걸 언론에 터뜨릴까요? 윤 실장이 물었다. 아니요. 강지우가 고개를 저었다. 그건 너무 단순해요. 불은 밖에서 지르는 것보다 안에서 터져나오게 만들어야 더 크게 번지는 법입니다. 그녀는 지시를 내렸다. A 패키지는 황진우의 최대 정적인 대검 차장 김강윤에게 익명으로 보내세요. 그리고 B 패키지는 신명수 의원의 당내 라이벌이자 차기당 대표를 노리는 최민혁 의원에게 보내는 겁니다. 이것은 헬리오스식이 EJ, EEG 전략이었다. 검찰 내부에서 황진우의 자리를 호시탐탐 노리던 김강윤 차장에게는 황진우를 끌어내릴 완벽한 실탄을 쥐어준 것이고 여당 내부에서 신명수와 공천 경쟁을 벌이던 최민혁 의원에게는 정적을 제거할 명분을 선물한 것이었다. 그리고 강지우는 마지막 한 수를 더했다. H법무법인의 변호사를 통해 두 사람에게 각각 익명의 조력자인 척 접근했다. 황진우에게는 김강윤 차장이 당신과 태아의 유착관계를 내사하고 있으며 곧 언론에 터뜨릴 것이라고 흘렸다. 신명수에게는 최민혁 의원이 당신 아들 회사의 비리를 캐고 있으며 국회윤리위원회에 제소할 준비를 마쳤다고 경고했다. 두 사람은 공포에 휩싸였다. 그들은 이 정보가 어디서 나왔는지 따질 겨를이 없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라이벌이 자신을 공격하기 위해 박태준 카드를 손에 넣었다고 확신했다. 그리고 살아남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자신이 공격당하기 전에 먼저 박태준을 희생양으로 삼아
자신의 결백을 증명하고 라이벌의 공격 명분을 무력화시키는 것뿐이었다. 먼저 움직인 것은 황진우 검사장이었다. 그는 자신에게 닥친 위기를 감지하자마자 자신의 정적인 김강윤 차장보다 더 빨리 행동해야 했다. 그는 즉시 검찰총장에게 독대를 신청해 태아그룹 비리 특별수사본부 구성을 긴급 제안했다. 총장님, 태아그룹의 비리가 정관계 로비로까지 번지고 있다는 첩보가 입수되었습니다. 이대로 두면 검찰 전체의 신뢰가 무너집니다. 제가 이 황진우가 직접 토려내겠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비리를 덮기 위한 처절한 몸부림이었다. 그는 자신이 박태준과 가장 가까웠다는 사실을 이용해 자신이 가장 깨끗하게 수사할 수 있는 적임자임을 자처했다. 그리고 특수본이 구성되자마자 그의 칼날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가장 만만한 상대, 즉 돈을 준 놈인 박태준과 자신의 라이벌이 이용할 연결고리인 신명수 의원을 향했다. 그는 신명수 의원의 아들 회사를 즉각 압수수색했다. 신명수 의원은 자신이 믿었던 황진우에게 뒤통수를 맞았다고 생각했다. 그는 황진우가 자신을 제물로 삼아 살아남으려 한다고 격분했다. 물론 그 정보는 강지우가 흘린 것이었다. 그는 즉시 국회 기자회견을 자청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금 검찰의 일부 정치 검사들이 재벌과 유착하여 사익을 취하고 심지어 국회의원까지 사찰하고 공작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태아그룹의 비호 세력 의혹을 받는 황진우 검사장에 대한 국회 차원의 특별 국정조사를 요구합니다. 대한민국은 발칵 뒤집혔다. 검찰과 국회, 즉 박태준의 가장 강력했던 두 방패가 이제 서로를 태아그룹의 비호 세력이라고 지목하며 공개적인 전쟁을 시작한 것이다. 황진우는 신명수를, 신명수는 황진우를 잡아가두기 위해 혈안이 되었다. 그들의 전쟁에서 박태준은 더 이상 고객이 아니라 서로의 목에 칼을 들이대는 증거물이자 범죄의 본체로 전락했다. 박태준은 자신의 사무실 TV에서 생중계되는 두 사람의 진흙탕 싸움을 망연자실하게 바라보았다. 그가 수천억을 들여 구축한 보호막은 사라졌다. 아니, 그 보호막은 이제 그를 옥죄는 거대한 철창이 되어가고 있었다. 그는 두 사람에게 미친 듯이 전화를 걸었지만 돌아오는 것은 차가운 통화 거절 신호음뿐이었다. 그들은 이제 박태준의 전화를 받는 것만으로도 유착의 증거가 될 수 있음을 알았다. 박태준은 완벽하게 고립되었다. 그가 기댈 곳은 아무데도 없었다. 국세청, 검찰 특수본, 국회 국정조사,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기관이 오직 태아그룹 박태준이라는 단 하나의 목표를 향해 달려들고 있었다. 이글루에서 강지우는 말없이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다. 윤 실장이 경외감이 담긴 목소리로 말했다. 대표님, 그들은 자신들이 서로 싸우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대표님의 손바닥 위에서 춤을 추고 있을 뿐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탐욕과 공포에 따라 움직였을 뿐입니다. 윤 실장, 강지우가 차갑게 말했다. 나는 그저 그들이 가야 할 길을 조금 밝혀주었을 뿐이죠. 이제 박태준에게는 아무런 방패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가 기댈 것은 오직 그가 투자한 꿈의 신약뿐이겠군요. 그녀의 시선은 젠 바이오 솔루션스의 주가 차트로 향했다. 아직도 미동조차 없는 차트였다. 박태준의 마지막 희망, 그리고 강지우가 준비한 마지막 일격이 될 그곳을 향해 박태준의 사무실은 이제 거대한 무덤처럼 변해버렸다. 한석영이 야심차게 주문했던 이탈리아제 실크 벽지는 반쯤 발리담한 채 흉하게 찢어져 있었고 바닥에는 깨진 유리 조각과 서류 더미가 뒤엉켜 발 디딜 틈조차 없었다. 박태준 자신은 며칠째 씻지도 못한 모습으로 텅 빈 모니터 화면만 응시하고 있었다. 그가 마지막 희망으로 매달렸던 젠 바이오 솔루션스는 침묵을 지키고 있었다. 한석영은 더 이상 그의 옆에 없었다. 검찰 특수본이 그녀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공모 혐의로 소환 조사한 이후 그녀는 박태준의 전화를 받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사치스러운 삶이 끝났다는 것을 직감하고 박태준이라는 침몰하는 배에서 가장 먼저 뛰어내릴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녀의 배신은 박태준에게 어떤 감흥도 주지 못했다. 그는 이미 너무 많은 것을 잃었다. 그의 마지막 희망이 공식적으로 사망 선고를 받은 것은 KCI 방송국의 저녁 8시 뉴스였다. 며칠 전 태아의 불량, 자제 스캔들을 터뜨렸던 바로 그 앵커가 다시 한번 냉정한 표정으로 카메라 앞에 섰. KCI 탐사 보도팀의 단독 보도입니다. 태아그룹이 그룹의 명운을 걸고 수천억을 투자한 젠 바이오 솔루션스. 그 실체를 저희가 추적했습니다. 화면은 동유럽의 황량한 폐공장 지대를 비추었다. 젠 바이오의 본사 주소지로 등록된 곳이었다. 꿈의 암 치료제를 개발 중이라던 연구소는 존재하지 않았다. 그들이 내세웠던 저명한 박사들은 모두 신분이 도용된 유령 인물이었다. 화면은 즉시 디글루의 스크린월에도 동시에 송출되었다. 윤 실장이 담담하게 보고했다. 대표님, 미카엘이 젠 바이오의 모든 자산을 현금화하여 헬리오스 재단으로 이체를 완료했습니다. 박태준이 투자한 원금은 단 한 푼도 남지 않았습니다. 강지우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이것은 단순한 주가 조작 사기가 아니었다. 이것은 헬리오스가 설계한 완벽한 자금 회수 작전이었다. 박태준은 자신이 투자한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태아그룹의 마지막 남은 자산을 제발로 강지우의 금고에 바친 것이었다. 뉴스는 계속되었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를 단순한 투자 실패가 아닌 대한민국 재계오이 그룹의 존립 자체를 뒤흔들 거대한 사기 사건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뉴스가 터져나온 순간 시장은 즉각적으로 반응했다. 다음 날 아침 주식시장이 개장하자마자 태아그룹의 모든 상장 계열사 주식은 곤두박질 쳤다. 하한가를 기록할 시간조차 없었다. 매도 주문이 폭주하며 서버가 마비될 지경이었고 거래소는 즉시 태아그룹 전 계열사의 주식 거래를 정지시켰다. 10년간 쌓아올린 거대한 제국이 단 몇 분 만에 휴지 조각으로 변해버렸다. 박태준의 사무실 전화기가 미친 듯이 울리기 시작했다. 이번에는 검찰이나 언론이 아니었다. K, 파이낸스, 유성캐피탈, 퍼스트 코리아은행, 태아그룹에 가장 많은 단기 대출을 제공했던 제1, 금융권 채권단이었. 그들은 태아의 주식과 부동산을 담보로 천문학적인 자금을 빌려주었지만 이제 그 담보 가치가 영에 수렴하고 있었다. 박태준 회장, 지금 당장 긴급 채권단 회의에 참석하십시오. 담보 가치가 전액 상실되었습니다. 즉시 대출금 전액 상환을 요구합니다. 오늘 오후 6시까지 상환 계획안을 제출하지 않으면 태아그룹 본사 사옥을 포함한 모든 자산에 대해 가압류 및 강제 경매 절차에 착수할 것입니다. 박태준은 수화기를 든 채 온몸을 떨었다. 상환 무슨 돈으로? 그는 남은 재무팀 직원들을 미친 듯이 불러 모았다. 돈을 찾아 당장 가용할 수 있는 모든 현금을 긁어 모아 하지만 재무팀장의 대답은 절망적이었다. 회장님, 없습니다. 인천 프로젝트 위약금, 국세청 추징금, 그리고 젠 바이오 투자로 인해 회사 계좌는 완전히 비었습니다. 하청업체 대금조차 지불하지 못해 줄도산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비자금 박태준이 마지막 동아줄을 잡듯 소리쳤다. 그래, 비자금이 있잖아. 스위스케이맨 당장 연락해 그 돈을 가져와. 그는 자신이 10년간 차곡차곡 쌓아둔 비밀 금고를 떠올렸다. 그 돈이라면 이 위기를, 아니, 적어도 시간을 벌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다. 재무팀장은 이미 그 작업을 시도해본 듯 하얗게 질린 얼굴로 고개를 저었다. 회장님, 그게 이상합니다. 스위스 PB와 연락이 닿았는데 뭐라고 해. 당장 송금하라니까. 박태준이 그의 멱살을 잡았다. 그 계좌들이 모두 비어 있다고 합니다. 이미 3주 전에. 박태준의 손에서 힘이 빠져나갔다. 3주 전내. 저희가 국세청 조사를 받기 시작한 바로 그 시점입니다. 모든 자금이 계좌의 실소유주 beneficial owner의 직접 명령에 의해 다른 곳으로 이전되었다고 합니다. 저희는 접근 권한 자체가 없었습니다. 박태준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머릿속에서
모든 조각들이 한순간에 맞춰지기 시작했다. 3주 전, 그날은 다름 아닌 강지우가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고 나간 바로 다음 날이었다. 그가 한석영과 승리의 샴페인을 터뜨리고 있던 바로 그 순간이었다. 그는 강지우의 차가운 눈빛을 떠올렸다. 난 내 것을 되찾으러 온 거니까. 그녀의 목소리가 귀에 울리는 듯했다. 스위스 계좌, 케이맨의 페이퍼 컴퍼니, 그 모든 복잡한 금융 구조를 설계하고 관리해 준 것이 누구였던가? 바로 강지우였다. 그는 그녀가 그저 심부름을 한다고 생각했다. 자신이 명령하고 그녀는 실행한다고 믿었다. 하지만 실소 유주근은 자신이 그 계좌의 주인이 아니었음을 단 한 번도 의심해 본 적이 없었다. 이제야 모든 것이 보이기 시작했다. 인천 프로젝트의 갑작스러운 중단. 그 계약서의 독소 조항을 만든 것은 지우였다. 북새청과 검찰을 움직이던 그의 방패들의 치명적인 약점, 그 약점을 관리하던 것도 지우였다. 차강민 부장의 완벽한 타이밍에 터진 내부 고발, 차 부장을 재무팀에 앉힌 것이 지우였다. 그리고 그를 나락으로 떨어뜨린 바이오라는 함정. 그는 한석영이 그 투자 제안서를 가져왔을 때의 흥분했던 표정을 떠올렸다. 한석영의 탐욕과 무지, 강지우는 그것을 너무나 완벽하게 꿰뚫어 보고 있었다. 이 모든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단 한 사람에 의해 설계된 거대한 복수극이었다. 이 공격은 너무나 정교하고 너무나 치명적이며 태아그룹의 가장 깊숙한 약점을 정확하게 꿰뚫고 있었다. 이것은 외부의 적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다. 이것은 태아그룹 그 자체를 창조한 자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었다. 박태주는 떨리는 손으로 보안팀장에게 전화를 걸었다. 당장 강지우 그 여자의 뒷조사를 해. 10년 전, 나를 만나기 전까지 그 여자가 뭘 하고 다녔는지, 아니, 헬리오스에 대해 아는 모든 것을 긁어모아. 지금 당장. 그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오만함이 남아있지 않았다. 그 자리에는 자신이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거대한 심연을 마주한 자의 원초적인 공포만이 남아있었다. 그는 자신이 낡고 비효율적이라며 버린 존재가 실은 자신의 모든 것을 쥐고 있던 신이었을지도 모른다는 끔찍한 의심을 시작했다. 박태준의 사무실은 더 이상 시간을 구분할 수 없는 공간이 되었다. 찢어진 벽지와 악취, 그리고 절망적인 침묵만이 그곳을 채웠다. 박태준은 사흘째 같은 자리에 앉아 있었다. 그의 앞에는 태아그룹의 모든 자산을 긁어모은 보안팀장이 가져온 단 한 장의 보고서가 놓여 있었다. 그는 그 보고서를 읽을 용기조차 내지 못하고 그저 강지우라는 이름과 헬리우스라는 단어 사이의 공백만을 노려보고 있었다. 그의 머릿속은 지난 10년의 기억들을 미친 듯이 되감고 있었다. 그가 잊고 있었거나 혹은 의도적으로 무시했던 순간들이 날카로운 파편이 되어 그의 뇌리를 파고들었다. 10년 전, 후계자 싸움이 한창일 때 그는 사촌들의 비리 자료를 어떻게 손에 넣었던가. 우연히 입수한 것이 아니었다. 당시 갤러리 큐레이터로 일하던 강지우가 미술품 거래 내역을 정리하다가 이상한 자금 흐름을 발견했다며 건넨 USB 하나. 그는 그것을 자신의 승리로 만들었다. 7년 전, 태아건설이 경쟁사의 적대적 인수합병 시도에 휘말렸을 때 그는 이 사회를 소집해 싸우려 했지만 강지우가 아침 식사 자리에서 무심하게 말했다. 그 회사, 겉은 화려한데 재무 구조가 독이 든 사과 같아요. 그들이 당신을 공격하게 내버려둬요. 그리고 정확히 3일 뒤에 그들의 가장 약한 주주사 에이리스 캐피털을 역으로 공격해요. 그들은 당신의 공격을 막을 돈이 없을 거예요. 그녀의 말은 정확했다. 그는 그녀를 촉이 좋은 아내 정도로 생각했다. 3년 전, 그가 정계에 뇌물을 건넨 스캔들이 터지기 직전 그에게 은밀히 연락해 모든 증거를 덮어주고 오히려 그 스캔들을 경쟁사에게 뒤집어 씌우는 기획을 제안했던 인물이 있었다. 그는 그를 태아그룹의 법률 고문으로 영입하려 했지만 그 인물은 저는 그저 헬리오스의 뜻을 따를 뿐입니다라는 말만 남기고 사라졌다. 박태주는 헬리오스가 자신을 돕는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3주 전, 이혼 서류에 서명하던 날, 그녀의 그 얼음장 같은 평온함. 난 내 것을 되찾으러 온 거니까. 그는
그것이 위자료 몇 푼을 더 뜯어내기 위한 허세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허세가 아니었다. 그것은 자신의 소유물을 확인하는 집행관의 눈빛이었다. 읽어보란 말이야. 박태준이 자신에게 소리치듯 보안팀장에게 명령했다. 그는 자신의 눈으로 진실을 확인할 자신이 없었다. 보안팀장은 마른 침을 삼키며 보고서를 들었다. 그의 목소리는 죽음을 선고하는 사형 집행인처럼 낮고 건조했다. 강지우 여사님. 아니, 강지우 씨의 10년 전 과거 기록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뭐 그게 무슨 소리야. 고아원에 있었고 미술사 전공했다고 했잖아. 박태준이 격분해서 소리쳤다. 네, 회장님,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확인한 결과 그 기록들은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녀가 졸업했다는 대학의 동문 중 아무도 그녀를 기억하지 못하고 그녀가 살았다는 고아원은 15년 전 화재로 모든 기록이 소실되었습니다. 서류상으로는 완벽하지만 실체는 없습니다. 강지우라는 인물은 정확히 10년 전 회장님을 만나기 직전에 창조된 유령입니다. 박태준의 피가 차갑게 식어내렸다. 그럼 헬리오스는 보안팀장은 다음 장으로 넘겼다. 헬리오스 힐리오스. 업계에서 알려진 코드명입니다. 성별, 나이, 국적 불명. 지난 15년간 글로벌 M&A 시장과 기업 분쟁의 배후에서 활동한 전설적인 전략가입니다. 그의 전문 분야는 보안팀장이 잠시 숨을 골랐다. 적대적 인수 합병, 복잡한 국제 금융 구조 설계, 비자금, 세탁 루트 구축, 그리고 정관계 네트워크를 이용한 문제 해결입니다. 그것은 지난 10년간 박태준이 자신의 능력이라고 믿어왔던 모든 것이었다. 헬리오스의 시그니처 전략은 이카루스의 날개로 불립니다. 적의 가장 큰 장점, 즉 오만함과 탐욕을 이용해 스스로 태양 파멸을 향해 날아가도록 유도하는 방식입니다. 적은 자신이 이기고 있다고 확신하는 순간 가장 처참하게 추락합니다. 젠, 바이오, 한석영, 그리고 자신의 오만함. 박태준은 숨을 쉴 수 없었다. 계속해. 그는 거의 속삭였다. 헬리오스의 활동 기록은 정확히 10년 전에 끊겼습니다. 박태준이 강지우를 만나 결혼한 바로 그 해였. 모든 것이 맞아떨어졌다. 강지우는 헬리오스였다. 아니, 헬리오스가 강지우라는 가면을 쓴 것이었다. 그녀는 왜 자신을 선택했을까? 그랬다. 10년 전 그녀의 아버지가 운영하던 건실한 중소기업이 경쟁사의 비열한 공작으로 무너졌다. 그때 그 경쟁사, 서해안 개발의 배후에 있었던 것이 바로 박태준의 사촌, 박태민 부회장이었다. 헬리오스는 복수를 위해 업계에 나타났고 가장 완벽한 복수의 도구로 박태준을 선택했던 것이다. 그녀는 박태준을 왕좌에 앉혔다. 그를 이용해 자신의 원수인 박태민을 제거했다. 그리고 그녀는 강지우라는 이름으로 그의 아내가 되었다. 그녀는 왜 10년이나 기다렸을까? 박태준은 깨달았다. 그녀는 복수에 만족하지 않았다. 그녀는 서해안 개발을 무너뜨린 것에 만족하지 않고 그것을 먹어치운 태아그룹 전체를 원했던 것이다. 그녀는 10년간 박태준이라는 꼭두각시를 이용해 태아를 자신이 원하는 모습으로 완벽하게 빚어냈다. 그가 자신의 것이라 믿었던 모든 자산들, 스위스 계좌의 실소유주 서명권은 처음부터 헬리오스의 것이었다. 그가 자신의 인맥이라 믿었던 정관계 인사들, 그들의 약점을 쥐고 그들을 조종했던 것은 헬리오스였다. 그가 자신의 성이라 믿었던 태아그룹은 사실 헬리오스가 10년에 걸쳐 지은 거대한 사육장이었다. 그리고 박태준 자신은 그 안에서 왕노릇을 하도록 허락된 살찐 가축에 불과했다. 그런데 그가 무슨 짓을 했던가? 그는 감히 자신의 창조주에게 이혼을 요구했다. 그는 감히 그녀를 낡고 비효율적인 것이라 부르며 모욕했다. 그는 그녀가 구축한 모든 것을 자신이 이룬 것이라 착각하고 그녀를 헌신짝처럼 내버렸. 그는 신의 분노를 샀다. 보안팀장이 마지막 보고를 망설였다.
회장님, 마지막으로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박태준은 텅 빈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강지우 씨가, 아니, 헬리오스가 이용한 H 법무법인 그들의 내부 코드명은 시리우스, 시리우스입니다. 그게 뭐? 시리우스는 밤하늘에서 가장 밝은 별입니다. 태양인 헬리오스를 제외하면 말이죠. 그들은 헬리오스의 하부 조직이었습니다. 회장님께서는 처음부터 헬리오스의 소나기 안에서 이혼 절차를 밟으신 겁니다. 그것은 확인 사살이었다. 그가 관대하게 재산 분할을 포기하라고 소리쳤던 그 회의실은 사실 헬리오스가 마련한 거대한 조롱의 무대였다. 박태준은 더 이상 분노하지 않았다. 그는 웃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낮은 헛웃음이었지만 이내 사무실이 떠나가라 광적으로 웃어댔다. 그는 자신의 어리석음에, 자신의 치명적인 오만함에 웃음을 터뜨렸다. 그는 모든 것을 잃었다. 회사, 돈, 명예. 하지만 그를 가장 절망하게 만든 것은 그것이 아니었다. 그의 인생 전체가, 그가 이룬 모든 성공 신화가, 그 자신의 정체성 자체가 완벽한 거짓이었음을 깨달았기 때문이었다. 그는 단 한 번도 태아의 주인이었던 적이 없었다. 웃음이 멈추자 박태준은 어린아이처럼 무너져 내렸다. 그는 찢어진 벽지를 붙잡고 통곡했다. 그는 자신이 버린 것이 단순한 아내가 아니라 자신의 존재 이유 그 자체였음을 깨달았다. 그는 10년간 자신을 지탱해온 기둥을 제 손으로 뽑아버린 것이다. 강지우, 지우야, 헬리오스. 그는 어둠 속에 주저앉아 그녀의 이름을 반복해서 불렀다. 하지만 그 이름은 더 이상 돌아오지 않았다. 사무실 밖에서는 채권단 직원들이 마지막 남은 집기들의 압류 딱지를 붙이기 위해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그의 완벽했던 제국은 그렇게 종말을 고하고 있었다. 태아그룹 본사 1층 대강당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었다. 임시 주주총회가 소집된 이곳에는 수백 명의 소액 주주들과 채권단, 그리고 냄새를 맡고 몰려든 기자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다. 분노에 찬 고성과 욕설, 카메라 플래시가 뒤엉켜 거대한 혼돈을 이루고 있었다. 그들은 모두 단 한 사람, 몰락한 제국의 왕 박태준을 기다리고 있었다. 박태준은 지하 주차장을 통해 경호원들의 호의를 받으며 겨우 강당으로 들어섰. 며칠 만에 대중 앞에 모습을 드러낸 그는 과거에 오만했던 제왕이 아니었다. 덥수룩한 수염, 핏발, 선눈, 값비싼 슈트조차 구겨져 초라해 보였다. 그는 자신을 향해 쏟아지는 플래시 세례에 움찔하며 도살장에 끌려가는 짐승처럼 마지못해 단상을 향해 걸어갔다. 조용히 하시오. 박태준이 마이크를 잡고 고함을 질렀지만 그의 목소리는 이미 힘을 잃어 소음에 묻혔다. 그는 애써 당당한 척 가슴을 폈다. 여러분, 지금 이 모든 것은 외부 세력의 악의적인 음모입니다. 폐하를 무너뜨리려는 세력에 놀아나선 안 됩니다. 저, 박태준을 믿어주십시오. 젠, 바이오 건은 사소한 착오였을 뿐입니다. 반드시 회사를 정상화시키겠습니다. 그의 변명은 오히려 불난 집에 기름을 부은 꼴이 되었다. 사기꾼, 내 돈, 내놔, 당장 자리에서 내려와, 객석에서 계란과 물병이 날아들었. 경호원들이 황급히 그를 막아섰지만 그의 권위는 이미 바닥에 떨어져 짓밟힌 지 오래였다. 그는 자신이 더 이상 이 상황을 통제할 수 없음을 깨닫고 절망했. 그때 강지우가 포섭했던 박원로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소액주주연대 대표 자격으로 마이크를 잡았다. 더 이상 저런 거짓말을 들을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오늘 박태준 회장의 해임안과 경영진 총사퇴를 안건으로 상정했습니다. 지금 즉시 박태준 회장 불신임 투표를 진행할 것을 요청합니다. 의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투표 개시를 선언하려던 바로 그 순간이었다. 잠깐, 대강당의 육중한 이중문이 소리 없이 열렸다. 장내의 모든 소음이 순간적으로 멎었다. 모든 시선이 마치 거대한 자석에 이끌린 쇠붙이처럼 입구로 향했다. 그곳에는 한 여자가 서 있었다. 강지우였다. 하지만 그곳에 서 있는 사람은 박태준이 알던 태아의 안주인이던 강지우가 아니었다. 그녀는 얼음처럼 차가운 회색 비즈니스 수트를 입고 있었다. 화장기 없는 얼굴은
무표정했지만 그 어떤 보석보다도 강력한 권위와 냉철함으로 빛났다. 그녀는 혼자가 아니었다. H 법무법인의 변호사들 시리우스과 윤 실장이 그녀의 뒤를 따랐다. 박태준은 유령이라도 본 듯한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지우, 네가 감히 여길. 왜와 그가 본능적인 공포에 휩싸여 소리쳤다. 강지우는 그를 완전히 무시한 채 수백 명의 시선을 가르며 당당하게 단상을 향해 걸어갔다. 그녀의 구두 소리만이 대강당 전체에 또렷하게 울려 퍼졌다. 의장이 당황하며 그녀를 막아섰다. 실례지만 주주가 아니면. 윤 실장이 앞으로 나서 의장에게 서류 한 장을 내밀었다. 이분은 강지우 대표님이십니다. 오늘부로 태아그룹의 지분 51%를 확보한 최대 주주 헬리오스 캐피탈의 공식 대표 자격으로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헬리오스 캐피탈. 그 이름이 장내에 울려 퍼지자 박태준은 숨이 멎었다. 그것은 강지우가 박태준의 비자금과 젠 바이오 사기로 회수한 모든 자금을 모아 설립한 새로운 법인이었다. 그녀는 박태준의 돈으로 박태준의 회사를 사들인 것이었다. 박원로를 비롯한 소액주주 연대 역시 이미 그녀에게 의결권을 위임한 상태였다. 강지우는 박태준을 밀치고 마이크 앞에 섰다. 그녀의 차가운 시선이 좌중을 압도했다. 주주 여러분, 저는 오늘 박태준 회장의 해임안에 찬성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침착했지만 거대한 스피커를 통해 강당 전체를 지배했다. 해임 사유는 박태준 씨 본인이 가장 잘 알 겁니다. 그녀는 스크린에 준비해온 데이터를 띄웠다. 그것은 차강민 부장이 넘긴 원본 자료이자 헬리오스가 10년간 기록해온 박태준의 범죄 기록이었다. 첫째, 횡령 및 배임. 박태준 씨는 지난 5년간 총 1조 7천억 원의 비자금을 조성했으며 이 중 3천억 원을 한석영 씨를 비롯한 내연녀들에게 사적으로 유용했습니다. 둘째, 심각한 경영실책. 그는 불량 자재 사용을 직접 지시하여 태아의 50년 신뢰를 무너뜨렸으며 검증되지 않은 유령회사 젠 바이오의 회사에 마지막 현금 5천억 원을 투자하여 전액 손실 처리했습니다. 그녀는 감정 없이 사실만을 나열했다. 그것은 그 어떤 비난보다 더 치명적이었다. 셋째, 주가 조작 및 내부자 거래. 그는 황진호, 신명수 등 정관계 인사들에게 뇌물을 공유하고 내부 정보를 이용해 부당 이득을 취했습니다. 이 모든 증거 자료는 오늘 아침 대검찰청 특별수사본부에 모두 제출되었습니다. 그녀의 선언은 박태준에게 내리는 마지막 사형 선고였다. 박태준은 무어라 반박하려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그는 자신이 10년간 저지른 모든 죄악이 자신이 가장 무시했던 아내의 입을 통해 만천하에 공개되는 이 끔찍한 현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그는 단상 위에 무너지듯 주저앉았다. 그의 제국은 완전히 끝났다. 강지우가 박원로를 바라보며 말했다. 투표를 진행하시죠. 더 이상의 논쟁은 무의미했다. 박태준 회장의 해임안은 99.8%, 그를 제외한 사실상 만장일치로 통과되었다. 박태준은 이제 태아그룹의 회장이 아니었다. 그는 빈털터리 범죄자일 뿐이었다. 바로 그 순간 대강당의 뒷문이 다시 한번 거칠게 열렸다. 이번에는 강지우의 변호사들이 아니었다. 방탄조끼를 입은 검찰 수사관들과 냉혹한 표정의 김강윤 차장검사 황진우의 라이벌과 들이닥쳤다. 그들은 기자들의 카메라 세례를 뚫고 곧장 단상으로 향했다. 수사관 2명이 바닥에 주저앉아 있던 박태준의 양팔을 거칠게 잡아 일으켰다. 김강윤 차장이 그의 면전에 차가운 금속 물체를 내밀었다. 박태준 씨,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배임, 뇌물공여, 주가 조작 혐의로 당신을 긴급 체포합니다.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으며 철컥하는 소리와 함께 대한민국 제5위 총수의 손목에 차가운 수갑이 채워졌다. 그가 그토록 자랑스러워했던 그 손목이었다. 수백 대의 카메라 플래시가 그의 절망적인 얼굴, 수갑이 채워진 손, 그리고 그를 냉정하게 내려다보는 강지우의 얼굴을 번갈아 비추며 터져나왔다. 박태준은 수사관들에게 끌려나가면서도
시선은 오직 한 사람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그는 애원하는 듯 혹은 저주하는 듯한 눈빛으로 강지우를 바라보았다. 왜? 왜? 지우야. 그의 목소리는 짐승의 울부짖음처럼 처절하게 강당에 울렸다. 강지우는 그와 눈을 맞췄다. 그녀의 눈에는 승리감이나 기쁨 혹은 동정 따위는 없었다. 그저 모든 임무를 완수한 지휘관의 차가운 공허함만이 남아있었다. 그녀는 입을 열지 않았다. 그 어떤 대답도 그에게는 사치였다. 그녀는 그저 그가 자신의 오만함이 만들어낸 지옥 속으로 끌려 들어가는 모습을 묵묵히 지켜볼 뿐이었다. 박태주는 수십억 원의 보석금을 내고 임시 석방되었다. 하지만 그가 돌아온 세상은 더 이상 그가 알던 세상이 아니었다. 그가 호령하던 제국은 공중분해되었고 그의 이름은 대한민국 역사상 최악의 CEO, 오만함의 대명사로 신문 일면을 장식하고 있었다. 그가 소유했던 모든 것 펜트하우스, 슈퍼카, 심지어 그의 맞춤 정장까지 모두 채권단에 의해 압류되었다. 한석영은 검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모든 죄를 박태준에게 떠넘기고 감형을 받는 조건으로 그를 배신했다. 그녀는 박태준이 석방되기도 전에 이미 다른 재력가의 보호 아래로 사라진 후였다. 그는 그야말로 빈털터리, 완벽한 혼자가 되었다. 갈 곳 없는 그는 며칠을 싸구려 모텔에서 숨어 지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은 낯설었다. 그는 자신이 누구인지조차 잊어버린 듯했다. 그의 머릿속에는 오직 단 하나의 이름만이 남아있었다. 강지우, 헬리오스, 자신의 창조주이자 파괴자. 그는 이 모든 절망의 끝에서 기묘한 희망을 품기 시작했다. 그녀가 자신을 만들었다. 그렇다면 그녀가 자신을 다시 구원해 줄 수도 있지 않을까? 그녀가 자신을 이 지옥으로 밀어넣었다면 다시 꺼내줄 힘도 그녀에게만 있었다. 그는 신락 같은 희망을 붙잡고 마지막 남은 돈을 털어 택시를 탔다. 그가 도착한 곳은 여의도의 심장부, 새롭게 솟아오른 거대한 금융타워였다. 건물 정면에는 힐리오스 카피탈이라는 차가운 금속 로고가 빛나고 있었다. 그의 옛 태아그룹 본사보다 더 높고 오만한 자태였다. 박태주는 자신이 평생 경멸했던 아내가 이제 자신이 감히 올려다볼 수도 없는 곳에 주인이 되어 있음을 실감했다. 그는 건물 로비로 들어가려 했다. 하지만 그의 남루한 행색과 절망에 찬 눈빛을 본 보안 요원들이 즉시 그를 막아섰다. 어디서 오셨습니까? 신분증을 제시해 주십시오. 나 박태준이야. 강지우 대표. 아니, 강지우 회장 만나러 왔어. 비켜 그가 소리쳤지만 보안 요원들은 그를 정신 나간 노숙자 취급할 뿐이었다. 강지우 대표님은 아무나 만나는 분이 아닙니다. 썩 꺼지시죠. 그들의 경멸, 어린 눈빛, 그것은 박태준이 지난 수십 년간 타인에게 퍼부었던 바로 그 눈빛이었다. 그 순간 그가 가졌던 마지막 자존심, 마지막 이성이 무너져 내렸다. 그에게는 더 이상 협상할 카드도 명령할 힘도 없었다. 그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유일한 그리고 가장 비참한 행동을 선택했다. 덜썩 그가 무릎을 꿇었다. 헬리우스 캐피탈의 화려한 정문 앞, 차가운 대리석 바닥 위에 대한민국 재계 5위의 총수였던 남자가, 모든 것을 잃은 남자가, 그는 고개를 숙이고 용서를 빌기 시작했다. 지우야, 내가 잘못했다. 제발 한 번만 만나줘. 그것은 거대한 스캔들의 시작이었다. 몰락한 황제 박태준. 전 부인 회사 앞에서 무릎 꿇고 석고대죄. 그 광경을 목격한 누군가가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어 올렸고 단 10분 만에 모든 언론사 기자들이 구름처럼 몰려들었다. 수십 대의 카메라가 그를 둘러쌌다. 플래시는 그가 회장으로 취임하던 날보다 더 격렬하게 터졌다. 하지만 그 빛에는 축하가 아닌 잔인한 조롱과 멸시가 담겨 있었다. 그것이 첫째 날이었다. 헬리우스 캐피탈의 꼭대기층, 회장실. 윤 실장이 블라인드 틈으로 아래를 내려다보며 강지우에게 보고했다. 대표님, 박태준이 정문 앞에서 무릎을 꿇고 있습니다. 언론이. 그야말로 축제 분위기입니다. 어떻게 처리할까요?
보안팀을 시켜 끌어낼까요? 강지우는 거대한 서울의 전경이 내려다 보이는 통유리창 앞에 서 있었다. 그녀는 뒤돌아보지 않았다. 그녀의 눈에는 저 아래 작게 보이는 박태준의 모습이나 그를 둘러싼 하이에나 같은 기자들이 보이지 않았다. 아니요. 그녀가 차갑게 말했다. 그대로 둬요. 그가 선택한 방식입니다. 그가 그토록 원했던 주목을 마음껏 받게 해줘요. 그녀는 다시 자신의 업무 서류로 눈을 돌렸다. 둘째 날이 되었다. 밤새 비가 내렸다. 박태준은 차가운 가을비에 흠뻑 젖은 채 여전히 같은 자리에 무릎을 꿇고 있었다. 그는 굶주림과 추위, 그리고 극도의 수치심으로 거의 제정신이 아니었다. 기자들은 교대로 자리를 지키며 이 기괴한 쇼가 어떻게 끝날지 기다렸다. 행인들은 그를 손가락질하며 비웃었다. 꼴 좋다. 저런다고 용서받을 줄 아나. 그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그의 머릿속은 오직 지우라는 이름과 그녀만이 자신을 구원해 줄 수 있다는 망상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포기할 수 없었다. 이것이 그의 마지막 통화줄이었다. 그는 10년 전 자신이 그토록 경멸했던 방식으로 가장 비참하게 매달리고 있었다. 그리고 셋째 날 저녁, 박태준이 무릎을 꿇은 지 72시간이 지났다. 그는 이제 거의 탈진 상태였다. 입술은 바싹 말라붙었고 눈은 초점을 잃었다. 더 이상 소리내어 용서를 빌 기력도 없었다. 그때 그가 그토록 기다렸던 순간이 찾아왔다. 헬리오스 캐피탈의 육중한 유리문이 소리 없이 열렸다. 모든 카메라가 일제히 그곳을 향했다. 강지우였다. 그녀는 퇴근길의 직장인처럼 단정한 코트를 입고 윤 실장의 호의를 받으며 걸어 나왔다. 그녀의 표정에는 그 어떤 감정도 읽을 수 없었다. 그녀는 굶주린 늑대처럼 달려드는 기자들을 무시하고 비에 젖은 생쥐꼴을 한 박태준 앞에 멈춰섰다. 박태준은 희미한 의식 속에서 그녀의 구두를 보았다. 그는 마지막 남은 힘을 쥐어짜 그녀의 다리를 붙잡으려 했지만 손은 허공을 휘저었다. 지우, 용서해줘. 내가 다 잘못했어. 다시 시작하게 해줘. 네가 시키는 건 뭐든 할게. 제발. 강지우는 그를 내려다보았다. 10년 전 연회장에서 자신을 모욕하던 그 오만한 제왕은 없었다. 그저 자신의 욕망과 오만함에 잡아먹힌 한심하고 비참한 패배자만이 남아있었다. 박태준 씨, 그녀가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비에 젖은 공기보다 더 차가웠다. 일어나세요. 당신의 쇼는 끝났습니다. 쇼가 아니야. 진심이야. 그가 쉰 목소리로 애원했다. 진심. 강지우는 쓴웃음을 지었다. 당신이 지금 후회하는 건 나를 배신하고 모욕한 당신의 저열함이 아니에요. 그녀는 그의 텅 빈 눈을 똑바로 꿰뚫어 보았다. 당신이 버린 아내가 헬리오스였다는 걸 몰랐던 당신의 그 치명적인 오만함과 어리석음을 후회하고 있을 뿐입니다. 아니야. 당신은 용서를 비는 게 아닙니다. 10년 전의 나처럼 당신을 다시 왕으로 만들어줄 힘을 구걸하고 있는 겁니다. 강지우는 한 걸음 뒤로 물러섰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일말의 연민도 남아있지 않았다. 하지만 박태준 씨, 당신은 영원히 깨닫지 못하겠죠. 당신은 단 한순간도 왕이었던 적이 없다는 걸. 그것은 마지막 선고였다. 박태준의 눈에서 마지막 빛이 꺼졌다. 그가 잃은 것은 권력이 아니었다. 그는 애초에 그것을 가진 적이 없었다. 그의 모든 삶이 부정당했다. 용서란 당신 같은 사람에게는 아무 의미 없는 단어입니다. 강지우가 차갑게 말했다. 강지우는 그에게서 등을 돌렸다. 더 이상 그에게 줄 시간은 없었. 가시죠. 윤 실장. 그녀는 자신을 기다리고 있던 검은색 세단을 향해 걸어갔다. 수백 대의 카메라가 그녀의 당당한 뒷모습과 대리석 바닥에 완전히 무너져 내린 박태준의 비참한 모습을 동시에 담았다. 차가 미끄러지듯 여의도를 빠져나갔다. 라디오에서는 박태준의 구속 수감과 태아그룹의 완전 해체 소식이 흘러나왔다. 강지우는 창밖으로 펼쳐지는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았다.
10년간의 긴 복수는 끝났다. 그녀는 모든 것을 되찾았고 모든 것을 파괴했다. 그리고 이제 그녀는 헬리오스로서 그리고 강지우로서 자신만의 새로운 제국을 시작할 것이었다. 그녀의 눈은 과거의 잿더미가 아닌 눈앞에 펼쳐진 눈부신 미래를 향하고 있었다.